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내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과 재단법인 은성국제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전 외교부 장관이신 윤병세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참석자 및 내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제회의는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첫째는 서울국제법연구원이 금년에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한 특별한 국제회의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 송현 백충현 교수님께서 연구원을 창설하신 40년 전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백 교수님은 약소국일수록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잘 알아야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서울국제법연구원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한국은 세계 10위권 국가로 성장해서 유엔 안보리와 국제법률기구 등 국제사회의 주요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룰테이커에서 룰메이커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개최된 인태질서에 관한 많은 회의와 비교해 볼 때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국제법을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가장 커다란 도전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없이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수종주의 국가들의 규범 파괴 행위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무력 충돌도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은 인태지역에서도 위험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인태지역이 21세기 지정학의 진원지라고 규정하면서 인태전략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호주, 아세안 등 인태지역 주요국들과 EU, 네이토 등 여개국들을 포함해서 10여 개국이 인태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을 포함해서 인태지역 내 수많은 도전과 위험 요인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면서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 질서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의 귀환으로 협력의 영역은 줄어들고 분쟁과 갈등 그리고 충돌의 위험이 증대하면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제회의는 이렇게 강대국 간 그리고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고 유엔을 포함한 다자체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인태지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Quo vadis Indo-Pacific 이라는 실전적 질문에 대해서 인태지역과 여교의 유사 입장국들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규범 내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또는 법의 지배에 기초한 국제질서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라는 표현은 지난 수년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정책 방향이자 담론입니다. 지난 1년에만 해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영국, EU, 네이토, 인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선언에도 핵심 문항으로 반영되었고 국제법과 규범 존중이라는 표현으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최근 한 필리핀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개념이 소극적이던 인도를 포함한 일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최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도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수용주의 국가나 비서방 국가들이 이를 서구적 개념으로 비판하면서도 국제규범의 핵심인 국제법 존중 의무를 자신들의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것은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브릭스 외교장관 회의가 지난 6월 공동성명에서 국제법을 지지한다고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북한 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에 충실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황당함을 넘어서 가증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국제규범 중 핵심이 국제법이고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세기 국제연맹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야심차게 출범한 유엔이 지금 냉전 시기 못지않게 기능 부전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회원국들의 심각한 규범 위반이나 파괴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국제 평화와 안전이 위협받고 또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범을 존중하지 않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내지 파괴를 도모하는 수용주의 국가들을 어떻게 규범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다뤄나갈 것인지 여부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격과 방향을 판가름하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가 점점 연계되는 시기에 새로운 규범 내지 통행규칙을 수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문제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파편화된 세계에서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룰 메이킹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이에 대한 반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태지역에서 아직도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협력의 영역이 남아있고 그 영역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리더십 부재 상황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 간의 긴밀한 연대는 시대적 중요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복원시켜 전쟁을 방지하고 협력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자유와 평화 및 번영을 도모하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가 내달 초 실시될 미국 대선 결과까지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연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이론적 논거를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국제법과 규범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회의에 취재 동참해서 적극 후원하고 공동 주최해 주신 은성국제연구재단의 유명한 이사장님과 이 자리에 모처럼 참석해 주신 고 백충현 교수님 사모이신 이명숙 여사님 또 제 전임이신 김서구 이사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합 위기 속에서 우리 외교를 잘 이끌어 나가느라 분명하신 가운데 직접 비조연설을 해주러 나오신 김홍균 외교부 1차관님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의 회사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영사를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신 유명환 재단법인 은성국제연구재단 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환영사를 하게 된 유명환입니다. 오늘 그 서울국제법연구원과 함께 표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은성국제연구재단을 대표해서 환영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은성국제연구재단은 외교부의 인가를 얻어서 작년에 새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저희 재단은 미래 세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국제적인 학술 교류와 연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장이신 김주현 은성홀딩스 회장님의 개인적인 출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멀리 해외에서 오신 여러 외국 학자님들께 감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의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서울국제법연구원장 정소영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홍균 외교부 1차관님에게도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이상 세계 평화 안보를 지탱해온 미국 지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지금 전례 없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경악하고 있고 그 와중 속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중동의 정세도 크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가 위치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한 세계 정세 속에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다극체제의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의 힘과 의지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을 만들기 어려운 국제정치적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지도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중견 국가로서 그 나름대로의 국제평화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규범에 근거한 세계 질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제 무대에서 외교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법 연구 수준을 크게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국제법연구원이 1984년 외교부 근처의 사죽동에 설립된 것은 매우 당시 선견 지명을 갖고 계셨던 고 백충현 교수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 백 교수님의 사모님이신 임용숙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사님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었다면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의 증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조연설을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병세 장관님, 존경하는 유명한 장관님, 그리고 정소영 원장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서울국제법연구원 개원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은 고 백충현 교수님께서 1984년 사제를 들여 설립하신 이래 한국국제법학회의 발전과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을 거점으로 삼고 공부하신 국제법 학자들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국제법 학계를 이끌고 있고 함께 토론하며 연구한 외교관들은 외교 현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더로 활약해 오셨습니다. 서울국제법연구원은 지금도 서울 외교 거버넌스 포럼 등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와 국제법 학술지 발간 등을 통해서 국제법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공동 주최하신 은성국제연구재단도 인태전략을 비롯한 우리 외교정책 수행에 큰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두 재단의 기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 주제가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정학적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통해 주권 존중과 영토 보전이라는 2차 대전 후 국제사회를 지탱해온 근본 규범이
노골적으로 위반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서 중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력 충돌 등은 악화되고 있는 중동 사태로 인해 유럽과 중동 지역의 안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곳에서 발전과 번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제도 변동성과 취약성을 보이고 있고 기후변화, 식량위기, 보건위기와 같이 한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이슈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에 미국 대선이 있는 만큼 미중 관계의 향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만 해협의 상황과 남중국해 문제도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총의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끊임없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관계로 규정하면서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과 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인태지역과 유럽 지역의 안보가 연계되어 있다는 분명한 현실을 보여주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간 러시아에 탄약, 미사일 등 군사물자를 지원해왔고 러시아는 이것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해왔습니다. 이제 북한 군까지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북 간의 군사협력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의 위반으로서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에 우리의 핵심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군을 즉각 철수시키고 러북 간의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이러한 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유지되는 것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침략 행위를 불법화한 유엔 헌장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파병을 결정한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1인당 소득이 70달러가 채 되지 못했던 한국이 수출 중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것도 가트 WTO라는 다자 무역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결하여 이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확산 규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을 받던 우리는 이제 세계 6위의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고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기회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을 제시했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의 핵심은 지정학적 충격으로 요동치고 있는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태 전략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이자 21세기 세계 정세의 무게 중심이 되고 있는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전략입니다. 지난 2년간 인태 전략은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호혜적인 양자,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심화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반영한 한미일 3국 간의 인태 대화를 출범시켰고 일본, 호주와도 한일호 인태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정부 최초로 한 태두국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인태 전략 발표 3년차를 맞이해서
인태전략 내외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이 지역의 협력을 논의하고자 인태 고위급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규범 기반 질서 수호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디지털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끌어냈습니다.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와 글로벌 포럼을 열어서 민간 분야 AI 거버넌스 형성 논의에 앞장섰습니다. 9월에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서 군사 분야 AI 규범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은 오늘 오후 세션 주제인 기후 변화와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후 변화 분야에서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비롯한 다자 협의체를 통해 영내 국가들과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 국가들과 양자 기후 변화 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며 메탄 감축, 녹색 해운, 무공해차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는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 수립 노력에도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계 원전 5대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작년 9월 UN 총회 기자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셨습니다.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 관계가 인태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영내 국가들과 경제 안보 협의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과 IP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인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분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입니다. 2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은 인태전략 추진을 위한 아세안 내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세안 순방의 주요 성과를 3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계 격상에 합의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국가이자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견한 깊은 우정의 국가로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자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한 미래 분야 선도국으로서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무역 투자 2위 지역이자 영내 자유, 평화, 번영 추구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올해 대화관계 35주년을 맞아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둘째, 안보, 경제,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과는 해양 대화를 지속 개최하고 필리핀 주도의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 필리핀 FTA 조기 발효를 위해서 협력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 MOU 이행을 통해서 필수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해서 형사사법 공조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통해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아세안과는 올해 11월 한 아세안 국방장관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해서 국방 당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 아세안 FTA 개선을 추진해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에너지,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리핀과는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해서 원전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인프라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입니다. 싱가포르와는 기술 협력 MOU와 스타트업 협력 MOU를 통해서 AI,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세안과는 한 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세안의 메탄 감축을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5년간 아세안 출신 학생 4만 명에 대한 연수 사업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지정학적 대전환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태 전략의 이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회의 주제인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회의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을 함께 고민하는 좋은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울국제법연구원 개원 40주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 차관님. 나경원 국회의원께서 오늘 우리 회의에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나경원 의원의 축전을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께서는 고 송현 백충현 교수님으로부터 대학원 국제법 과정을 수학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식구이시고 또 현재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의 고문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또 특별한 오늘 날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좀 늦게 도착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독해드리고 이따가 도착하시면 잠깐 인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과 은성국제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기반 국제질서 국제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병세 서울국제법연구원 이사장님과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님, 김주현 은성국제연구재단 이사장님, 유명한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현재 서울국제법연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신 송현 백충현 교수님과 사모님이신 이명숙 사모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시대의 중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자간 협력을 비롯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여러분의 고견이 담기길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 나경원 드림. 감사합니다. 이로써 개회식을 마치고 본 세션에 앞서서 잠깐 장례 정리를 한 뒤에 내외 귀빈분들과 스피커 분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의 본 세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지정학적 변화 속 인태 전략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경수 전 외교부 차관보님이 좌장으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경수 차관보님께 플로어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오전에 제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과 청중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한국외교협회에서 학술연구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바대로 외교부 근무 중에 차관보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로서는 독일 대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세션의 주제는 인태지역 지정학과 규범 기반 국제질서라는 큰 주제 하에 플래너리로서 진행되겠습니다. 주제는 지정학적 변화 속 인태 전략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12시 반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인태지역과 관련해서는 개회식에서 기조연설 그리고 환영사를 통해서 인태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큰 틀에서 톤 세팅을 잘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태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지정학적 진앙지로 우리 윤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계 정치 경제의 진앙지라든지 활력의 중심이라든지 전환기 국제관계 전략의 중심지라든지 아주 다양한 표현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동원되는 것은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그리고 세계관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 지역에 집중되고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탈냉전 이후 시기에 미중 전략 경쟁이 불러온 강대국 경쟁이 인태지역에서 아주 첨예하게 전개가 되고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다자체제, 거버넌스의 약화라든지 이런 변화를 통해서 지정학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각국이 사활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범이라든지 국제법,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인태지역은 물론 우리 세계 국제사회의 과제로 등장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제 오전 세션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규범 형성과 변화의 배경이 되는 인태지역에 어떠한 지정학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그 주요 스테이크 홀더들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안정적인 이 질서 형성을 위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요 캐피탈에서 매우 저명한 그런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왼쪽에 마이클 라이터로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라이터로 박사님을 외교관으로 소개해야 될지 박사님으로 전문가로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야를 겸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브뤼셀 거버넌스 연구소 안보 외교 전략센터 특임 교수를 맡고 계시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EU를 대표하는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가츠야 스카모토 박사님은 일본 방위성의
방위연구소 안보정책연구실장을 맡고 계시고 이 지역 안보 문제의 전문가시고 2022년에 일본 방위 전략 작성에 직접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좋은 토의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JL 바통바칼 박사님은 지금 필리핀 대학의 교수이시고 해양 안보 그리고 특히 해안보의 협력 또는 위협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전명하고 연구 실적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필리핀 해양문제 해양법 연구소장으로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앉아 계신 우리 정기용 대사님은 전문 외교관이십니다. 최근까지 인도 태평양 특별 대표를 지내셨고 지금 기후변화 차관보급 기후변화 대사를 겸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할애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패널 네 분께 사전에 여러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고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먼저 각자 한 12분 내외로 컴팩트하게 발제를 해주시고 이어서 제가 각 패널 분들께 각자 질문을 드리는 첫 번째 라운드의 퀘스천 세션을 갖고 이어서 공통 질문을 통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랩업 하는 세션을 갖겠습니다. 자료집도 굉장히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를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허락하면은 플로어도 좀 오픈할 생각인데 패널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시간 매니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라이터로 박사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Well, good morning, and thank you for having me back again to Seoul. It's always a pleasure to come back, and all the best for the 40th anniversary. I would be happy if I could celebrate my 40th anniversary, but time is passing. I was, as Minister Yun said, attracted by the idea to look at the Indo-Pacific from a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rule of law, because many conferences I've already attended on that, but there it was more political. But you cannot shut out political, so I will try to do a little bit of a mixture, and I will be shorter than the slides which you have in your booklet. So what I looked first, just to call it up on the screen, is I made a little list of the most important Indo-Pacific strategies, and they all have a slightly different name or connotation. And the question which I asked myself, if we look at all these Indo-Pacific strategies, do these strategies actually add up to an order? Well, I admit I don't have the answer yet, but one of my next students will have to write a master thesis on that, in comparing all that and then coming up with some conclusions. And probably to be on the safe side, I will ask 2 or 3 students to do the same exercise. Against that backdrop, if I look at the European picture, which I know somehow best, next slide, you can see a lot of policy papers in the European Union which are related to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e sort of implementation. The strategy for cooperation, I think this is something which is specific perhaps for the European approach, because it's not controversial. From the beginning, it doesn't exclude anybody, and cooperation is the essential one. China at that time was not mentioned specifically, and we are now, I would say, in the process of finding the best way how to deal.
What is important is to say that the strategic compass, which is the security and defense doctrine, if you wish, of the European Union, provides also the framework. Important to look together with the strategy is the global gateway. The global gateway gives the money to the strategy, because otherwise strategies are very difficult to implement. The economic security, now this takes part of all the issues which are coming up now, supply and production lines, security, resilience, whether to de-risk, to reshore, to friendshore, this is all covered by them. And in addition, there are some specific papers on enhanced security cooperation in and with Asia connectivity strategy, and as a very important one, and we will hear it, I think, from our colleague from the Philippines, the EU maritime security strategy. Well, why do I mention them? Well, it's not for bureaucratic exercises, but if you have a paper in the European Union which is accepted within the European Union, it is accepted by all 27 member states, and then it becomes an EU paper. Otherwise, it is one country or more countries. So from that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have that in mind. If it is an EU paper, it is EU policy, and that's important. Next one. Well, the many challenges which one has to meet here is, of course, the markets, and to keep them open. This is always difficult in the time of competition. It's always competition is good, but if you have tendencies to become too nationalistic or go into isolation, then you go to protectionism, and very often the industrial policy at home goes hand in hand with protectionism abroad. My line always is there is no protection in protectionism. And I think this is something to have in mind. The technology hubs in the Indo-Pacific, I think, have become so important that I always use now the term, it's the technology stupid. You remember the old saying with the economy. Of course, keeping sea lanes open. Looking also on the Arctic is important. What is very often forgotten, I must say, are the importance of undersea cables. If the undersea cables don't work, we wouldn't have access to internet. It's not the satellites, it's the undersea cables. So they have become part of security concerns. Satellites, of course, important. Cybersecurity and critical infrastructure goes hand in hand. Climate change. And you have to work on all that, because if you want to remain a norm setter and if you don't want to become a norm taker. Next. So the strategy is always useful, because a strategy gives you the possibility internally that you develop your own policies, and you keep in the bureaucratic processes on track, basically. And externally, if somebody wants to know what is your position approximately, then it helps to give an impression, and it contributes to predictability and certainty. Next. The process within the European Union has started in 2016 with the global strategy. This is just the link which I would like to recall without going into details. But what is important is point 4 and 5 here, that the thinking is that one should make a contribution to stabilizing contested regions through global governance. That's the bridge to rule-making, and building cooperative regional orders, even if contested. Well, in 2016, the language was even if contested. Nowadays, they are contested. And I think this, therefore, was a good preparation. Next. Now, the recent challenges have already been mentioned in the keynote speech, but what we see here is a decline of democracies.
We see that also summits of democracies unfortunately didn't do the trick. We are still regressing. We have this dis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We have might is right. And we have recourse to force, power politics, and zero-sum thinking, which reminds me when I was a student and when I had to study Johann Morgenthau, and this is exactly what we see. Realism is coming back, and which is leading then to the bifurcation in the economic field and also in the political field. And as I mentioned, it's the technology stupid. We also see that in terms of technology. So we see a reorientation of interests, while the first pivot to the Asia Pacific by President Obama had a very strong economic element. Remember TPP. We see now with the all-out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S a dramatic change. And I think it's also reflected in the terminology. We used to talk about the Asia Pacific, which has more the economic connotation, and now we talk about the Indo-Pacific. We have made the area perhaps a little bit larger, but Indo-Pacific also means a stronger focus on security compared to what we had before. Next. So therefore, one has to see how to react, how to change policies, and how to invest into security. Well, for Europe, it was certainly a sort of wake-up call. The German Chancellor used the term Zeitenwende, which means inflection point, basically. And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this global gateway I mentioned are now the instruments which we have to use. And they help, of course, also in Europe to keep the focus on the Indo-Pacific, because there is a clear tendency to focus on the war in the Ukraine, because that's war in Europe.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transatlantic and the Indo-Pacific security cannot be kept apart. And therefore we talk about one security, and the focus may be different from where you look at. Next. Yes, so in order to keep free, open, and prosperous, what we do need here is to see that we keep the rules-based order somehow alive,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challenges which we have. We should not become forces of resistance to the old order. The present order which we have originates in the time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we are living in a different world. However, many of the institutions, be it the United Nations, be it the European Union itself, has not made all the necessary adaptations. And I think if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continue with a rule-based system, we have to embrace change, and we have to manage change, and we have to see that we are in the lead of change. Because as we are all sitting at the table, we want to sit at the table, and we don't want to be on the menu. Next. So different toolkits, economic, statecraft from the European point of view, and what is new, I would say, also very clear not to exclude military tools, although they will never be the number one toolkit for the European Union. But there we have then the link also with NATO, which I will touch upon shortly. Next. The rule-based approach to international law and rule of law and multilateralism, we have to be very careful that we don't fall into Sunday speeches, that we have a different policy on Monday, forgetting what we have said in a very nice speech on Sunday. And therefore I think it helps that one announces very clearly what the positions are. And the positions are, and
climate change, yes, but it could also be with all the issues which I have mentioned here. What is sometimes forgotten, and therefore I would just mention it, Central Asia, we have a lot of focus rightly on the maritime because of transport. However, we should not forget the land bridge between Europe and Asia, because at the end we are on the same Eurasian continent, and I think this needs a little bit of recall. Next. From all the minilaterals which we see here, I think the minilaterals, they can be an instrument of policy or they can be an instrument of governance building, and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difference. If we look at the various minilaterals in the Indo-Pacific, well, seen from a European perspective, who is missing? Europe is missing. I think, therefore, the multilateral approach is, of course, the one which Europeans would favor. But we also see now that the reaching out, and IP4 in cooperation with NATO is getting a certain traction. The participation of President Yoon, for example, in 2 NATO summits is unheard of, so it's a completely new development. But I think at the same time it's necessary to have public diplomacy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O to make clear what NATO can achieve in the Indo-Pacific. It will not be an out-of-area activity, but I think it will be very important to have this exchange of views, also to help decision makers to get out of the Brussels bubble. If the IP4, I think, give a good analysis what is going on in the region, and this is passed back to Europe or to NATO, I think this is valuable in order to make sure that perceptions and realities match. Next. Yes, we can. I covered that basically. We can go next. So it needs proactive diplomacy. We had from the first Vice Minister the list of activities. I think what is important there perhaps to see whether a match can be made between the EU Indo-Pacific Ministerial Forum, which has already taken place now three times. I think there it would be useful to make sure that the agendas match and they are mutually supportive and not repetitive. I think from the European point of view, revisit the policy vis-à-vis North Korea. We have critical engagement for quite some time, but that goes back more than 10 years, and the changes are taking place all the time. I think there something has to be done rather quickly. Spell out also clearly and unambiguously, having Ukraine in mind, what the European reaction could be if there is the use of force in Taiwan. I think that is also an element which would add to security. I think what is very interesting to see that Indonesia and Thailand are thinking about joining the OECD. I think this is important from the governance point of view and the rule-making point of view, because one of the major tasks of the OECD is to make sure that the members develop and adhere to rule-making. So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element in the context we are discussing. I think it would also be helpful with all the discussions which we have about resilience and about the restructuring of the different routes, whether it is production or transport, that we develop a sort of economic security council. I think there would be a sort of first step that can be on a regional level. There are various UN committees and conferences. However, they don't fulfill that function. And I think if we could add or think along these lines,
That would also help becaus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unfortunately, is not working as we wished. Therefore, I would strongly suggest for governance building to think into this direction. Last but not least, the future decisions about who will be in the lead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will depend very much on this on these emerging technologies and who is in the lead. There is a certain complementarity, I would say, between Europe and the Indo-Pacific, but also competition. What is with the emerging technologies, which are very strongly based on data, the availability of data is huge. Access to data is important, but we need also data protection, and we have started also with Korea with the GDPR to have this exchange of data, and I think this has to be further developed. Well, if you look into the booklet, you will find some more ideas, but I would like to stay more or less in time because otherwise my neighbor becomes very nervous, and I would like to avoid that. I know that I haven't touched everything. I haven't touched migration, looking at my neighbor here, but I think this is also something which is important. That would be part of reworking global governance. When we look a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the 1951 Convention, I think that all would need a little bit of a new touch. And the problem of migration is here in Asia, and we are suffering from it also in Europe. And the weaponization is the problem.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atience. 라이터로 박사님 감사합니다. 라이터로 박사님 말씀하신 거는 각국의 인태 전략의 현황을 소개하면서 특히 이제 EU나 나토, 유럽의 관점에서 인태 전략을 소개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 그다음에 공통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그 도전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룰스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견지한다든지 각종 툴킷을 동원해서 유럽의 인태 지역의 관여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서 룰 메이킹 프로세스에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국제법이라든지 법의 지배 또는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규칙 기반 접근법을 통한 적극 외교를 EU 중심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인태 지역과의 공통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많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도전에 응전하는데 누가 리드를 해나갈 것인가, 뭐 기술 분야 전반적인 도전에 대한 대응,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두의 톤 세팅을 해주시는 그런 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 스카모토 박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kind introduction. I'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Shira, and particularly Minister Yoon, for the invitation. It's a pleasure to be back in Seoul. This is actually my third visit to Seoul in 6 months, even though my last visit before 3 times was in 2017. Regardless, each time I come, I enjoy the wonderful hospitality of my Korean friends with bulgogi, jjajangmyeon, and also samgyeopsal. So I need to say up front, I'm not a lawyer. I'm a defense analyst by training. I was seconded to the Ministry of Defense for 1 year to work specifically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alongsid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both of which were released in December 2022. Drawing from my own experience, I'd like to share my personal perspective on the geopolitics of the Indo-Pacific region and our strategies from mainly political point of view, I guess, compared with Ambassador Reiter. Next slide, please. Next slide, please. So Japan has advocated for free and open Indo-Pacific since 2007, aiming to establish a rule-based order, international order, and consolidate principles such as free trade, freedom of navigation, and the rule of law, which are essential for the region's stability and prosperity. So newly elected Prime Minister Shigeru Ishiba emphasized in his policy speech to the Diet that Japan will uphold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lead efforts to further ensure safety and stability in the region, consistent with the vision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Since many speakers before me emphasized the vital importance of the Indo-Pacific region, so there is no need to further elaboration, but I quote a couple of them. In February 2022, the United States released its Indo-Pacific strategy, emphasizing that this region is crucial to its security and prosperity. Japan's national security also highlights that the Indo-Pacific is the core of global vitality, home to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Next slide, please. However, as the overarching topic of this conference indicates, the Indo-Pacific region is experiencing a major geostrategic shift.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states that the center of gravity of global power has moved to the Indo-Pacific. It further asserts that, I quote, "These changes are likely to continue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with historical consequences that will transform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nd quote. So in light of this geostrategic shift,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I believe ROK in the region, share a strong sense of urgency. As power shifts to the Indo-Pacific, competition among states has intensified and expanded into areas beyond military confrontation. Notably, Australia's national defense strategy points out that entrenched and increas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a primary feature of our security environment. The United States comes to view China as its only competitor capable of re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 equipped with the economic, diplomatic, military, and technological power to do so. Additionally, the United States perceives that China aims to establish an enhanced sphere of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and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power. Consequently,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has become severe and complex. We cannot take for granted the regional stability upon which many countries depend for peace and prosperity. As many people already mentioned, Russia's aggression against Ukraine has demonstrated that the foundations of rules shaping the international order can be disrupted. A similar serious situation may arise in the future in the Indo-Pacific region, particularly in East Asia. Next slide, please. Japan's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I worked on, asserts that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by force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existing free and open international order. Focusing on the Indo-Pacific region, we see that China has been continually amplifying its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through force. Unfortunately, China is not alone. North Korea, as you know, and Russia have also intensified their military activities.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identify China's overall actions as a serious concern, presenting an unprecedented and a significant challenge for both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few years ago, we referred to China as just a serious security concern for the region, including Japan.
But as many people observed so far, due to its recent assertive actions, we have elevated our threat assessment regarding China. As everybody in this room well knows, North Korea has launched numerous cruise and ballistic missiles over the past 3 years. With its expanding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North Korea poses a grave and imminent threat not only to Japan, but also to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region, of course, the ROK included. Lastly, we need to elevate our threat assessment of Russia due to its potential to disrupt the status quo in the region. Given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as well as Russia and North Korea in the context of the war in Ukraine, as Vice Minister Kim mentioned in the opening session, we are closely monitoring potential strategic coordin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Next slide, please. To address these security challenges and preserve the existing rule-based order, Japan aims to achieve primarily 3 goals. First, we aim to shape a security environment that does not tolerate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by force. Second, we seek to deter such changes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like-minded countries, and partners. Finally, as a defense analyst, we are prepared to respond to invasions in a tailored and a seamless manner should deterrence fail. I believe these 3 objectives correspond with those of other partners, such as Australia's strategic objectives in its strategy of denial, namely to shape, deter, and respond. There are also 3 approaches to achieve these 3 goals. First, we need to focus on our own defense efforts. The core of our strategy should be the reinforcement of our defense capabilities. Without these capabilities, we cannot enhance deterrence or defend ourselves if deterrence fails. However, we believe that our defense capability alone cannot deter a formidable China in the complex world. Therefore, our strategy should aim to leverage 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s by emphasizing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For instance, when addressing gray zone scenarios and hybrid warfare, we must rely on our police, Coast Guard, and other relevant agencies, necessitating much closer coordination on a regular basis. Second, enhanced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essential. I believe further elaboration is unnecessary to this audience. It suffices to say that it would be challenging even for the United States to address the China challenge in this region without allies and partners. To this end, we require much closer coordination regarding our operations, postures, and force structures to effectively tackle the challenges posed by China. Lastly, we must acknowledge the reality that, I quote from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no country can now protect its own security alone. To achieve a favorable balance of power in this region, we need to bring more friends and partners on board, working alongside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Australia can play a key role in contributing to peace and stability in this region. Japan considers Australia as a quasi-alliance partner, and the 2 countries share the basic values and strategic interests. Despite its limited strategic reach, I believe Australia will play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maritime security in the South China Sea. The Republic of Korea is our immediate neighbor and a US alliance partner, yet the level of bilateral cooperation has not met at least my expectations. So we are eager to enhance our defense cooperation with the ROK in the future, as we believe that both b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ROK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rucial for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and beyond. Next slide, please. So before concluding, I'd like to touch upon maritime security, which is critical not only for Japan, but also for all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including the ROK.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emphasizes that Japan is, I quote, maritime nation surrounded by the sea on all sides and blessed with one of the world's most extensive jurisdictional waters, end quote. Accordingly, Japan will collabo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like-minded countries such as the ROK and Australia to promote the freedoms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ensure safety, and maintain and develop an international maritime order based on universal values, including the rule of law. In this regard, I believe tha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gain, among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is essential.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dentifies expanding US-Japan ROK cooperation as a key action item, stating that, I quote, nearly every major Indo-Pacific challenge requires close cooperation among the US allies and partners, particularly Japan and the ROK, end quote. In the spirit of Camp David, released in August 2023, the three countries expressed their shared concerns about actions inconsistent with the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prosperity. The three countries also strongly oppose any unilateral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waters of the Indo-Pacific, particularly regarding the militarization of reclaimed features, the dangerous use of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vessels, and coercive activities, actions that clearly point to China. I believe this groundbreaking statement was largely made possible by the proactive stance of the ROK, particularly under President Yoon Suk-yeol. So it goes without saying that maritime security in this region cannot be maintained solely by these three countries. We must engage with other like-minded nations such as Australia, the Philippines, and European countries that share a common interest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I believe it is crucial for these three countries to work together to expand the scope of cooperation and build a robust network of allies and partners committed to a rule-based order in the Indo-Pacific region. That's all from me. Thank you. 지카모토 박사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FOIP라는 용어는 사실은 그 지적재산권이 일본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에 맨 먼저 제시를 해서 지금은 일반적인 국제정치 용어로 자리 잡고 각국이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는 인태지역의 현상 그리고 그 특징들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대한 지전략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 지역 국가들이 그런 가운데 굉장히 긴박한 위협을 느끼고 있고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심각하다. 특히 이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기도로 인해서 비전으로 채택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고 룰스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가 도전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안보 인식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지만 결국은 중국이 가장 중심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로부터의 도전, 특히 중국에 초점을 맞춰서 인태지역의 안보 정세를 평가하면서 그 우려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전략적인 목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미국 등 유사 입장국가에 공조를 해나가는 거, 그리고 억제가 실패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한다 하는 deter and respond 이런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법이 첫 번째 자강, 두 번째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 세 번째가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인데 이거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그다음 뭐 필리핀 우리 바통박할 박사님이 얘기하시겠지만 인태 지역이 처한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공통의 접근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넓은 해양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룰스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 룰 오브 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양 안보의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다음 바통박할 박사님이 굉장히 현장감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irst, I'd like to thank the 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for inviting me back to Seoul. It's been over a decade since I was last here, so I was telling my colleagues last night. And it's also my first time, I think, in the city center. So I hope to be able to sneak out later and walk around a bit to see the city. My topic is a little bit of a digression in the sense that it deals with a neighboring region, the neighboring sea region in the South China Sea. As you know, here in Korea, the most immediate concerns would be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But in our part of the world, just a step away practically, is the South China Sea. Now, this is important because I think that it could be seen as a place where we can see some parallels in developments, and also possibly a preview of things to come in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and we see from what has been happening lately in the South China Sea. Next slide, please. To familiarize our audience, I present to you a bit of a map here. I tend to be very visual in my presentations lately, so that, although I'm a lawyer and with training in political science, I find that a visual presentation is actually much more effective in transmitting information more efficiently. I also am a frustrated comic book artist, that's why that's why it's there. Now, the Philippines in the South China Sea, I would pose to you, is very important for various reas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China, it is actually a central objective in their military and strategic strategy, the so-called island chain strategy. And the South China Sea is the center of the first island chain, which China needs to be able to control and dominate in order to secure its perceived national interests. This is the reason why it is now the focal point of strategic and military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lthough the United States, in a way, has stepped back from the region, especially since the 1990s, but the surrounding countries, the ones that are actually in the region, are now engaged in their various programs of modernization, partly to fill in the gap that was left by the United States, but also partly because they have realized that they also need to secure for themselves their respective interest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regions. So here in this particular area, it is the maritime coastal states of South China, around the South China Sea, that I am focused on, and the Philippines is one of them. This region has also become what I believe to be the geopolitical fulcrum for Southeast Asia, the South China Sea and West Pacific. And this fulcrum means that just about everything, what happens in the South China Sea will have reverberations and implications to the rest of the Indo-Pacific. It is one of the real focal points of geopolitical developments. And that's why I think it is very central to any discussion of the Indo-Pacific region. Next slide, please. Let us shift the map a little bit more so that we can see the movements, we can appreciate the recent geopolitical movements in the area. Between 2002 and 2012, a 10-year period, what we've seen with respect to China is its expansion efforts. They began with simply increasing the days at sea of their maritime forces, primarily focused on the Coast Guard, the China Coast Guard, or their predecessors, and the PLA Navy. And also, we at the time we were experiencing occasional maritime interferences further away from China, meaning within the closer to the coasts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fisheries. What we began to see there was increases in intrusions of the Chinese fishing fleets. And also by this time we began, especially in 2011, we began seeing as well interference in petroleum exploration activities of the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fter all were trying to
only develop the petroleum resources in their offshore areas. In a 5-year period from 2012 to 2019, we saw a distinct escalation. Next slide. Where China, during this period, again escalated, ramped up. It resulted in a confrontation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over Scarborough Shoal, just west of Luzon. But that also, in a way, is a marker, a milestone, because from 2012 to 2019, we saw really significant increases in their escalation, rather, in their efforts to take control of the area. The maritime isolation operation of Scarborough Shoal was succeeded by island building and fortification in the Spratly Island region further down south. It was their reaction to the Philippines' attempt to resort to peaceful modes of dispute settlement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nd that also meant that as these islands, artificial islands, were built, we saw the steady increase of naval, constabulary, and now maritime militia opera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truding more closely towards the coasts of the Southeast Asian nations. What happened was that the artificial islands became the means by which China was able to establish continuous presence in practically the entirety of the South China Sea that was subject to their so-called 9-dash lines. Now, in addition to these activities, we also saw an increase in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resource exploration activities, both for not only for fisheries, but also for seabed resources. And this also became the period when they began what I call persistent presence operations through their maritime militia, essentially fishing vessels that were moonlighting for the China Coast Guard and Navy. They basically were occupying continuously the major features within the South China Sea. And through this occupation or persistent presence, they were basically discouraging the presence of other nations' fishermen, their civilian presence in the area through their normal economic operations. Now, next slide, please. Now, that took place within a 7-year period. In a 5-year period from 2019 to 2022, we saw further escalation. Here, what happened was that we saw the really intensive operations, especially against the Philippines, with respect not only to Scarborough Shoal, but also to Second Thomas Shoal, and now this year, what we refer to as Sabina Shoal. Okay. These are areas in which China's maritime isolation operations really intensified in an attempt not only to discourage Philippine operations, but to actively interfere with them and force them to stop, essentially, through what some have referred to as blockades. Of course, blockade has a technical connotation in the rules of war. That's why I try to avoid it. But basically what they're doing is controlling these sea areas by preventing other countries from being present in them and using them. So economic activities have been their primary target. We've also seen the increase in pressure, especially around Taiwan, as you know from various news accounts, especially since 2022. Now, next slide, please. To give you a graphic illustration, especially this year in the first and third quarters, we saw the steady escalation of Chinese activities against Philippines, Philippine government vessels, not just Coast Guard, but even fishery enforcement vessels, where the China Coast Guard was even using water cannon, high intensity pressure, strong enough to destroy the navigational equipment of our vessels, and strong enough to even dent the hull of the Coast Guard vessels, which were just anchored. They even, at one point, decided to ram the Philippine Coast Guard vessel as it was moving in Sabina Shoal, and you see some of the video there. And it has escalated now into the air, because the interference operations and intimidation operations are now taking place also against Philippine surveillance flights in the South China Sea. These include both military surveillance flights by the Philippine Air Force and Navy, and also civilian government flights by the Philippine Coast Guard and Bureau of Fisheries. So this escalation of operations has really been intensifying this year. Next slide.
This culminated, or reached a peak rather, with the use of force, an illegal use of force against Philippine Navy vessels on June 17, 2024, when Chinese Coast Guard operatives, as you see there, outnumbering the Philippine Navy 8-1, interfered with a resupply mission on Second Thomas Shoal. They used axes, knives, spears, pickaxes against the Philippine Navy vessels, which had already started their simple objective of trying to bring supplies to the ship that we had been using since 1999 as a makeshift outpost to guard against further Chinese intrusions into the Philippine EEZ. The Chinese vessels violated the Philippine vessels' sovereign immunity, as you see there on the lower right corner, wherein they destroyed the equipment on board to render the ship unseaworthy and forcefully towed it away. And we are not sure what they intended to do, but they were trying to tow it together with its crew away from the BRP Sierra Madre outside of Second Thomas Shoal. Were it not for the intervention of a Philippine Coast Guard vessel, which attempted and succeeded in negotiating a peaceful turnover, then we don't know what might have happened to the Philippine Navy crew. The Philippine Navy crew were under strict orders not to take any kind of provocative action, and even which reached the point where they would not even defend themselves against the aggression of the superior forces of the China Coast Guard. So next slide. And so with that, that is just an illustration of this year's events. Next slide. Notice that I've been pointing out that there were time periods of 10, 7, and 5 years. And so that's why I think that given that there seems to be a shrinking window of time, and looking at the next 2 years, 2025 to 26, what we can expect, I think, would be a consolidation basically of Chinese actions. They're trying to consolidate a perimeter based on the 9-dash line, through which they're trying to exclude Philippine civilian activities from that area. Our fishermen are already complaining of being intimidated and harassed from their fishing grounds. No? That includes all of the key reefs and important areas in the South China Sea. They're no longer accessible to them. Philippine government vessels that try to undertake patrols and go to these areas are always met and harassed and met with dangerous maneuvers by China Coast Guard vessels. And most recently, even the Chinese maritime militia vessels, these are supposedly civilian vessels, rammed a Philippine Bureau of Fisheries vessel as part of this operation. These maritime exclusion operations, maritime isolation operations are taking place all along the South China Sea, and we're, I think, seeing a preview of them also with respect to Taiwan. As through the various exercise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they're basically practicing what they've been do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trying to level up the scale around Taiwan. In addition, of course, they have continued to their military fortifications, and they will continue to do so, especially in their island bases in the Spratlys. And I believe that they will then also take the next step of expanding further beyond the area west of the Philippines and into the areas west of Malaysia and south into Indonesia. Next slide, please. So you see here the pressure on Taiwan taking place through the military operations, and another one took place just a few weeks ago. And this pressure really demonstrates the practice, how they were practicing the isolation of Taiwan. And that's why it's seen as a prelude possibly to a blockade in the future. Next slide. We're also seeing now the initial efforts of China to try to prevent and interfere basically with Malaysian and Indonesian civilian activities within their EEZs. And these are just preludes, I believe. They're lucky that they have the advantage of time and distance. No? I mean, Indonesia and Malaysia, because of their distance. Philippines just happens to be much closer to China. But I believe that eventually what China has done to the Philippines, they will do to Malaysia, Indonesia as well. Next slide, please. For now, what is happening is that with respect to the South China Sea, the deployments of forces are very clear. Their persistent presence operations around the islands, as you see here, this is a snapshot of July 2024. They continue. And every day, there are at least 200 Chinese vessels in the South China Sea
undertaking these types of presence operations, in addition to the China Coast Guard and Navy moving about conducting their intrusive patrols into the EEZs of the surrounding Southeast Asian nations. Next slide. In addition to that, we're also seeing an increase in the information space, where the information warfare is being conducted concurrently with these active operations at sea. These influence operations are especially taking advantage of social media in addition to traditional media. And they're intended really to, along various fronts. I had a separate symposium actually just on that score. But principally what they're trying to do is to encourage basically the smaller Southeast Asian nations to essentially isolate themselves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the excuse of dealing with China only bilaterally. But by doing so, they'll also discharge any advantages that they might have of any kind of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even their own neighbors. They're also, basically, the information operations also try to promote the idea that power should prevail over law. And so the realism in politics, the political realism, is a very constant theme as well in these information operations. They're trying to really promote it and get people to simply accept it. Okay, next slide. Now, of course, all of this is taking place, as I mentioned, in a neighboring region of the South China Sea. But in order to appreciate its connection, all we need to do again is to look at it from a more broad perspective, looking at the map, where you see there the Chinese island chain strategy. You see there, one click please. You see there the Chinese coastline on the lower part, but this coastline is, next slide, is surrounded by both the sea lanes of communication, which is the lifeblood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de,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or the global economy. And we also see, one more click, we also see the lines of airlines of communication, shall we say, by which people, as well as a smaller amount of goods, transfer across the different countries. These line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underlie the current global community. They are the outcome, in fact, of this effort undertaken since the Second World War of the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establishment of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t is one of the benefits that we all have of abiding by this order. Now, a contrast to that, one slide. Next slide. Note there that the Chinese coastline, could you click more? Yeah, the Chinese coastline straddles or is adjacent to all of these lines of communication. And from this coastline, in order to defend that coastline, China has basically identified the so-called two island chains. One more click. You see the dotted lines there connecting the various enclosing various sea regions as well as the land masses around them. China's military and strategic interests, as I mentioned, are the primary driver of what they're doing in the South China Sea. And you can appreciate it by looking at its context within the two island chains. Next slide, please. Chinese military movements, exercises, operations, and expansion have been focused particularly in the South China Sea and the West Pacific. We've seen, for example, in the past month that they even flexed their military muscle by deploying their carriers to undertake exercises all across this region. And this is just the latest in its continuing expansion witnessed since the last decade of really operating through air and sea in these two areas. Next slide. The pressure on Taiwan, one more click. The pressure on Taiwan can then be understood as being a key part of what it is doing, which is to try to extend its dominance and control and influence over these key sea regions. You have the South China Sea, you have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as well as the Western Pacific. Next slide. The point of these efforts, you can see that, again, next slide, okay, is to, in addition to Taiwan, to focus on the Philippines because it straddles two of these three major regions. One more click. And that is why you can see the importance of both South China Sea and its parallels with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So what's happening in the South China Sea could very well be what's in store for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Next slide. Because it is key for their interest, especially pivotal if they want to carry out their objective of forcefully unifying with Taiwan. Next slide. Because with control of these key regions, they will be able to address any potential threats, whether coming from the US or a joint or a coalition of like-minded nations, whether they approach through the South China Sea, next, or anywhere else in the Pacific area, including the East China Sea and Yellow Sea. And that military strategy is what is driving as well its economic and influence operations. Next slide. Because in addition to these areas, we also see efforts now being undertaken to areas further out, such as the South Pacific Island nations, one more click, as well as Indonesia and Malaysia. So we're facing really great challenges at this point. We no longer, in the Philippines, we no longer refer to the Chinese operations as gray zone operations. It's no longer gray because it is clear what their objectives are. It is illegal, coercive, aggressive, and deceptive operations as far as we are concerned. And these operations are trying to establish or trying to achieve objectives that could otherwise be achieved militarily, but since the use of force is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they're trying to achieve those objectives through these other means. We're seeing here a competition manifesting in two theories. First is the struggle theory of the PRC, and it is being set up against the deterrence theory to which the West abides. What China is doing is basically imposing risks and escalating the risks for the nations that abide by the current rules-based order. Because they calculate that these nations, these law-abiding nations, would not want to increase the risks, and that therefore that leaves China free to escalate and by increasing the risks on them. And they're also exercising coercive diplomacy, both economic as well as other means through their influence operations. The economic coercion has been experienced, for example, by Japan already, but the influence operations is now ongoing through those various means that I mentioned. They have also shown a disregard for accepted and settled rules, as you know, with the illegal use of force against the Philippines this year being the prime example, and their influence operations as well. All of them trying to undermine Philippine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in the sea areas, but at the same time also indirectly undermine the belief and the adherence of surrounding countries to the rules-based order. And this is all part of the PRC's objective of replacing that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Next slide. And this will be my second and last slide. The intention of China to replace the rules-based order is very clear and is encapsulated in a speech by President Xi Jinping in February 2019, where basically China is also promoting its own idea of the rule of law, but that rule of law is one that is led by the Communist Party. So it is a rule of law of the Communist Party, not a consensual rule of law. It's ruled by law of the party. And they basically have deliberately decided to, quote unquote, take up legal weapons, to use law essentially through what we are now referring to as lawfare in other circles,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and influence the formulation of international rules. And they will become the promoters of their own idea of global governance change. The problem is that their idea of global governance is not the same as the liberal democratic states. And we see this quite clearly in that last paragraph, where in order for China to actively promote the rule of law, they will reject the practices of so-called Western constitutionalism, three powers, and judicial independence. But these three concepts I put to you are key to a liberal democratic order, because constitutionalism is the idea that even states must abide by rules. Three powers is basically the idea that the various organs of government, judiciary, executive, legislative, must also have a means of checking themselves to ensure that they do not abuse their respective powers. And judicial independence ultimately is the principle whereby states must conform or abide by the rulings of the judiciary, especially when it compares the actions of a state against the rule of law. And that's why this kind of system that China is pursuing really is anathematic
to the kind of liberal order that we have all been benefiting from. Next slide. And so that's why I think this is very important. The South China Sea and the Philippines indeed is in a neighboring region, but as we can see now from this very good overview, it's a region that not only is a neighbor, but is also integrally part of this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in which we currently live, which we are currently trying to defend. Thank you very much. 박홍박할 박사님의 그 인태지역 해안보 핵심 영역인 남중국 대한해협에서의 그 현상 변경 시도, 그리고 최근에 그 웨스트 필리핀스에서의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좀 제약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다음 우리 정기용 대사님 프레젠테이션을 듣겠습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김용균 차관이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간략하게 해주시면은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Great. It's actually the curse of speaking last. So, well, good morning. It is truly heartwarming to be here today among such distinguished participants for two reasons. As a wide-eyed university student 35 years ago,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served as a safe haven for international law students like myself, fostering our passion and growth. Additionally, many of the esteemed members present today are not only leaders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also mentors who have guided us diplomats throughout our careers. Sila's motto, "Swords to Plowshares," resonates strongly,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oday's seminar on the Indo-Pacific strategies. I think it embodies the principle that might does not make right and reinforces the belief that justice and the rule of law will ultimately prevail over force. Since I cannot see the screen, I will just refer to each slide by number. Just my last comment is that, yes, I am wearing two hats now, but I'll be transitioning out soon from this responsibility. So this probably is my last assignment as the Indo-Pacific representative. So skip number 2, just move straight to number 4, please. So over the past 3 years since we established our strategy and action plan and my appointment, we, I believe, have made progress in those 3 areas. First is that we, in fact, strengthened bilateral, unilateral, and regional networks with key countries that share the vision and principles of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 your information, there are about 17 countries that have some sort of Indo-Pacific strategy. They have different names. They can call it strategies, guidelines, or even an outlook. But with those so-called like-minded group, we have established quite a strong network. I met, in fact, all the Indo-Pacific representatives of each government, and with some, we established a full-fledged Indo-Pacific dialogue as well. Slide number 5, please. Secondly, we also made quite a progress in participating in the rule-making processes around the world. One prime example is that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hosted the high-level meeting on the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Thirdly, we advanced significantly with the partnerships with the so-called Global South. Just to reminder, ladies and gentlemen, Global South is not an official Korean government terminology. It is, in fact, many people call the
the countries that I'm referring to in different names, like global New South or even global middle ground. But for the sake of convenience, this is the name that I'm using. So as you have witnessed, we hosted the Korea Pacific Island Summit, Korea Africa Summit, and also President Yoon Suk-yeol visited Central Asia recently. And so at the moment, there are two regional strategies that are, I think, par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fami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ose are the KASI, Korea ASEAN Solidarity Initiative for ASEAN, and K-Silk Road Initiative. Of course, Central Asia is not Indo-Pacific country. They're not Indo-Pacific countries, but they're our hinterlands, so they're all quite linked. So next slide, please, number 6. So future tasks. So, well, the reason why I'm using the slide and actually telling you in this rather, I would say, anodyne way is that, unlike the previous speakers, I'm still with the government, so I have to stick with the talking points. So, well, I can maybe say something more candidly during the Q&A session, but yeah, just bear with me. So with the future tasks, well, I mean, this Indo-Pacific strategy has been criticized for 2 reasons. It's just too comprehensive, and where are the teeth? So it is quite important that we achieve tangible outcomes, and also we have to institutionalize what has been achieved thus far. So in that vein, we are hosting the first Indo-Pacific high-level forum next month among all the countries that have Indo-Pacific strategies, plus our partners from the region, from the Global South. And yeah, and also this is, like Professor Tsukamoto said, this is an all-government effort, so we will have to promote interdepartmental and interagency collaboration to overcome the silo mentality, which is quite notorious among all the governmen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So that's all from me. Thank you very much. 정경 대사님이 한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미래 그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그 특별 대표로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를 표하면서 제일 그 시간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대답하실 때 제가 30초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 질문 리스트가 많은데 각 그 패널들에게 한 가지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1분 내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그 라이트로 대사님에게는요, 그 유럽이 인태지역의 관여를 늘려나가야 되고 미국의 역할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규범 세력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없는 유럽의 안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뭐 미국 대선도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법의 지배의 보루인 유럽이 소위 자이텐 밴드를 통해서 이런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는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복구되는 룰스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를 과연 지켜내고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고요. 제가 질문 먼저 던진 다음에 답변이 가능하신 분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의 역량과 의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렸고요. 츠카모토 박사님께는 지금 이시다 새 총리가 기존의 그 안보 정책에 더해서 소위 일본 보수의 그 안보주의자로서의 진면목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의 뭐 대등한 관계라든지, 그러면서 아시아판 나토를 본인의 지론으로서 공식화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리저베이션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뭐 국내외적인 여건상 이런 이 논리
주장의 동력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어렵다면은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바통 바칼 박사님이 아주 컴프레hen시브하게 남태평양 그 사우스 차이나 씨에 대한 그 현상 변경 상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뭐 90%가 됐는지 거의 100%에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이 현상 변경의 상황을 되돌릴 수가 있는 것인지, 중국의 그런 아주 매시브한 공세 앞에서, 그래서 새로 그 스테이터스코 NT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아니라면은 새로운 스테이터스코를 찾아서 새로운 어떤 균형을 맞춰서 웨이아웃을 찾아내는 것이 현명한 솔루션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 연구하신 분으로서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경 대사님께는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병력 파병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주의적인 연대의 핵심에 북한이 들어섰는데, 과연 이러한 수정주의 연대, 팽창주의적인 그런 트렌드로 인해서 한국이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GPS 또는 인태 전략이 어떠한 도전 요인을 맡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밝힐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 중에서 답변되신 분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로 박사님. 네. Well, I think the answer is clear. The European Union alone cannot preserv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 think therefore the Indo-Pacific strategy underlines already cooperation, and I've pointed out the need to do so. I mean, if you could call up the last two slides of the presentation, I think what we have to do is basically to be an agent of change, and I think there we need a group of countries, like-minded countries, which is willing to cooperate. I mean, we need a more inclusive order, which is rules-based and gives us the possibility to build on the existing liberal international order. But only to repeat, we want to preserv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 think that will not work. If it is possible to develop out of these various ideas which have been voiced in the Indo-Pacific strategies, a principal regionalism, I think that would be helpful. The European Union is certainly stronger when it comes to statecraft. I have explained that. I have referred to the idea of having more economic security and economic security council. However, at the same time, it's part of the Indo-Pacific strategy to have an organized naval presence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in the Indo-Pacific. So this is not to change the military balance in the region, but it is to fly the flag. And also in terms of how international law is formed, to make sure that there is no opinio juris, that you pass through the areas which are contested or reclaimed. And I think we have got a very good presentation what is at stake. And therefore, repeating that the rule of law is important also needs this flying the flag, and this is taken care of, and I think will take place. Otherwise, and the last slide, because it fits the very last, I think that's what we must to have in mind. As Lord Palmerston was already saying in the past, states have no friends but interests. I think, and so we have to do an interest-based politics, which has to be stronger, and we have to make sure, as Plato told us already, do not expect justice where might is right.
And I think this is the whole theme of what we do here, and reforming the international system, not being a persistent power. I think this is important, and therefore we need the cooperation. And I think that those sitting at the table here are good to get started.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that pointed question. Actually, it's difficult to respond, as someone working in the government, actually. So I'll be quick. I think as with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is region and in the world, Japanese general public focuses more on domestic issues, especially the final scandals the ruling party direct members have. So everybody expects Prime Minister Ishiba to tackle the financial scandals, and then if the general election will be decided, from my perspective, will be decided whether the ruling party could be re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Ishiba. And also, having said that, Prime Minister Ishiba was elected not only for his leadership for reform, but also for his reputation as a real policy expert on defense and foreign policy issues. So I think Prime Minister Ishiba will be staying on the strategic directions we actually, the previous government administration actually set. And also, I don't see any major changes. Whoever becomes prime minister, I would say our basic outline would not be changed significantly. So everybody would be agreed on this principle, especially in terms of maintaining the rule-based order.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the questions. Probably one of the hardest ones in this forum. What will solve everything? First of all, with respect to the status quo, can we revert back to the status quo in light of China's provocations and actions? Quite frankly, I think that for as long as China is ruled by the Communist Party, we will probably not see any changes in the status quo that they've now created, which is a de facto status quo. Whereby virtue of presence and power and coercion, they're basically trying to take over the South China Sea. They have not, including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the surrounding smaller Southeast Asian states. They have not yet achieved the final objective, which is to turn that de facto status quo into a de jure or legal status quo. And so for as long as the Southeast Asian nations defend the current rules-based order, international law, then China will at least not gain legitimacy for what they have achieved. Now, in order to step back from that de facto situation, then necessarily China has to change, and its form of government and its outlook on the world has to change. When and how that will happen, that's probably subject of another conference. But with respect to the second question about the solution to the South China Sea issues, I think we've already been seeing the potential solution to the South China Sea, and that's with respect to the Southeast Asian nations. If you were to look at how the Southeast Asian nations, the ASEAN claimants, relate with each other, conduct their relations with each other without looking at China. No? Let's imagine for a while that China is not there. If you look at how Philippines, Vietnam, Malaysia, and Brunei have been dealing with their respective claims, after all, their claims also are against each other, not just against China. They have been able to continue and cultivate their relationships in a very good manner. No? Philippines and Vietnam, for example, even though they have competing claims in the Spratlys, we're still very good trading partners, and we're very closely coordinated as well, in many instances, especially on the South China Sea issues. We continue to have relations with Malaysia. Sometimes they have frictions, of course,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claims both in the South China Sea and in Sabah. And with respect to Brunei, although it is the smallest claimant, we do have good relations with Brunei. So I think that shows you the possibilities, if only
China were to be more like the ASEAN nations, I think we would not have these problems, and we would actually be seeing steps towards an acceptable solution for everyone. One that is based, again, on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good relations between states, not based on force and coercion and the subversion of the international order. Thank you very much. The North Korea-Russia cooperation, at the phenomenal level, well, many people would say there's a linkage between the security challenges in Asia, Indo-Pacific region, and in Europe. But if you look at it a little deeper, we have to look at it from the more comprehensive security perspective. And in that sense, well, Ukraine war is just one war. There's another war in Gaza, and there's a potential conflict that may erupt into something more serious in South China Sea. So for a very long time, the US strategists have been emphasizing that the US military is capable of waging two major regional conflicts, or two MRCs. But now we have already two MRCs plus potential war in the South China Sea, as well as in the Korean Peninsula. So we have 4 MRCs coming in our way, potentially. So in that sense, what a country like, and also what a country like Korea should do, as our previous speaker has said, is of course self-reliance and increasing solidarity. So in that sense, of course, the defense capability of Korea should be increased. Also, our cooperation with our ally, the United States, and with like-minded country like Japa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ecurity field. But from where I'm standing, from the Indo-Pacific strategy, I think there are 2 things that are important. First is Kaizen, or incremental, continuous improvement of our strategy. If you look at our action plan, many of the things that we professed a year ago are, in my view, a little bit outdated. So we should be continuing to update our action plan to keep abreast of the things that are coming our way in our strategy. Another thing is raising credibility. So there's a perception that the strategy of one administration will be replaced by another strategy of another administration to come. So the tasks for strategists and also the practitioner like myself is to institutionalize what is good in our strategy, so that we'll have more credibility abroad in implementing our strategy. So in that sense, I want to emphasize that our strategy didn't just drop off from the sky with the advent of this administration, but in fact, it is the result of Kaizen of the Korean foreign policy. So there are some elements from the strategies from the past, like a new Southern policy, even Nord politics, and all other things. We cannot undo or undermine what our previous diplomatic leaders have done in the past. Thank you. 네 분의 답변이 인태지역의 전반적인 상황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랩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공동 질문으로 준비를 했지만은 각 패널이 한 20초 내에서 답변하셔도 좋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미국 대선 문제를 마지막으로 레이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국가 자산을 국내 정치에 소모함으로써 대외 정책을 왜곡하고 국제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돼서 지정학에도 굉장히 심대한 챌린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 결과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 그리고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질문은 이 미국 대선 결과가 인태 지역에서의 규범 기반 국제 질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데 한 20초 이내에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하실 분 볼런티어로 네, 정 대사님 네. In fact, I was in Washington, D.C. 3 weeks ago, and it seems the race is quite close. And I did have a very candid conversations with the folks in the U.S. think tank, both conservative and liberals. And it was quite surprisingly that many of the views that they take are quite similar. So from what countries like Korea can do is that we look at what are what are some elements that will be continued and what are some elements that would be discontinued, and do our best, whoever comes. And I think even with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from the Democratic to the Republican government, there are both, I think,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And I think increasing our opportunities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do. From the climate change point of view, in fact, many of the initiatives taken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s not easy to replace with any kind of new initiatives from the incoming,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given the fact that many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are entrenched in the system, and also they are incentive-based. So how can the states or the corporations who are used to this new reality under such legislations like the Inflation Reduction Act just suddenly stop one day and go move about face with the new initiative? It's very difficult, and so in that sense, I think that's what I think the country should do: raise opportunity and also minimize any potential challenges. Thank you. Anyone else to add? Okay. I cannot predict any major influence by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on, but still I can only say the best strategy for all seasons, regardless of who will be elected as the U.S. president, would be to strengthen Japan ROK strengthening Japan ROK bilateral cooperation, because in order to resist the pressure from President Trump, we need to cooperate together. And then President Harris will ask allies to cooperate closely. Then we need bilateral cooperation. So I can think of the best strategy would be strengthening the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Yeah, please. Yes, if I may just add, I had similar feedback when I went to the U.S. Earlier this year. It seems that regardless whether it's Democrat or Republican, whether it's Trump or Harris, if the U.S. system still works with the influence of the bureaucracy and the professionalism, I guess, of the different departments, that will tend to moderate any craziness in case of a Trump administration. And I've been assured tha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ny issue that involves China and the U.S.-China competition, both sides of the aisle will be more or less consistent in their view. It's just on the fringes that probably will have some concerning activities, but then that's also the opportunity for middle powers like Japan, Korea, Australia, etc., to create the moderation that's needed to keep things still in the same direction. So, thank you. Well, I think a more transactional approach by a US president will make it necessary that, in the spirit of what we were discussing today, that those who are in favor of maintaining the rule of law, if they want to have predictability, if they would like to make sure that treaties are respected, that they work together and also make sure that conflict is not the solution to a problem, but one has to find the sources of the conflict. And I think that might be something which these like-minded countries should recall. However,
as I showed in the last slide here, states have interests, and the interests are not changing completely with the persons. So there will be some sort of continuity, which we have already seen from Trump to Biden, and I think that will continue, but a joint effort might be necessary to make sure that we remain on the road of law.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태지역 지정학의 변화가 초래하는 인태지역과 국제사회 안보 환경 변화를 아주 매우 풍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결론을 종합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다 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사 입장국 간의 협력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과 방향으로서 국제법, 법의 지배에 기초한 규칙 기반 접근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성취에 기초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국제질서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원칙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지역 비전은 like-minded country들의 유사 입장 국가들 간의 공동 노력, 조율 등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논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는 준비 그리고 열정적으로 발표를 해주신 연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진지하게 응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세션은 기후변화 그리고 경제안보 분야의 규칙 기반 인태 전략을 논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후까지 좀 남아 계셔서 도의에 임해 주시면 대신 좋은 시간을 더 연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 세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수 대사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 지금부터 점심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시 40분에 우리 회의를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기후 변화 분야의 규범 기반 인태 전략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자장은 고려대 교수이신 정서영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시는 정 교수님께 플로어를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I hope that you enjoyed the lunch, right? It was a rather quick but a delicious lunch, I believe. And then I do hope that all of you enjoyed your lunch. And then we still have some finger foods available in the lobby. So if you feel free to enjoy the small hamburgers and some others as well. Anyway,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Ambassador Lee, on climate change session. By the way, before I introduce our panelists, let me just explain about how Seoul International Academy has been working on the climate change issues in the past and then now. So I myself has been in the climate change Korean delegation since 2007 in the UNFCCC negotiations, and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established its center fo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aw and policy back in 2010. That's very early stage in the context of Korea. And then we have made various efforts. I now have one former student of mine who is working on the IOM, the climate issues here, and then some others as well. So, and then we also help out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when it was being discussed to be established. And then Seoul International Academy provide rules
rules of procedure drafting for the GGGI. And then we have worked on not only the negotiation part, but these days because the Paris Agreement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to boo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not onl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lso for developed countries. So CS Lab, that's the center under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has done a lot of work with the various ministries of Republic of Korea, also other foreign countries, and then som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In that context, when we thought about how to put different issues in this conference, climate has been seen as very, very unique. Because all other areas are, because of the surgence of the geopolitical issues, that it seems like there are more rooms for how to deal with the competitions or how to deal with the risks, political, even economic risks and the security risks in various areas. However, in the context of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f you just take a look at vast amount of literatures available out there, also looking at how even U.S. government looks at the issues, including climate, in the context of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climate change seems to be almost a single area where there are a lot of room for the cooperation. This is something that Chairman Yoon Byung-se also mentioned in his welcoming remarks this morning. So in the sense that we thought that the climate change issue is very, very important. More importantly, are you aware of the fact that in year 2050 and then 2100, in order to achieve the 2-degree target, we must work together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Asia, right? Asia is the major problematic reason in terms of potential emission. They will actually threaten our life. So in that sense that we have to work in Indo-Pacific area, including even India. I don't have to mention about how important to deal with Indian issue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So it turns out in how to deal with issues in Indo-Pacific can be an issue of how we can save the entire world. So in the sense that we will have sort of the very interesting discussions I would expect to have in the context of how we can implemen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the Pacific region to fight against the climate change. So as I said, we have 4 distinguished panelists. On my left, first, Her Excellency Maria Teresa Dizon de Vega. She is the ambassador of the Philippines here. It's always, that difficult to have a person in charge as a panelist, even in the afternoon session. But ambassador kindly agreed actually to participate in this session. And then noting that recent state visit President Yoon Suk-yeol to Philippines, and then you can tell why it is also important for us to have her in this panel today. And then His Excellency Jong-ho Park, who is leading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That'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headquartered in Seoul, Korea, focusing on forest sector in Asia. So I don't have to explain why we wanted to invite him to this conference. In addition to that fact that he used to be the Minist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and then to my knowledge, he was the most active minister among the ministers of the Korea Forest Service in international sense. So we are very honored to have him today. And then His Excellency Mr. Kim Dong-ho from KOICA. So I don't have to explain about KOICA, especially if you come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n he is the career sort of the practitioner working entire his professional life with KOICA.
and then he used to be in the very important positions, including Ethiopia. Then at the time that even the CS Lab had a chance to develop the $10 million project in forest sector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in Ethiopia with the funding from KOICA. And then GGGI is implementing the project right now. So we are very privileged to have him in this panel today. And then far left, His Excellency Mr. Stephen Hamilton. He is the country representative of IOM here in Republic of Korea. And then the IOM has been very, very important thinking about the issues of the migration. Especially if you think about Indo-Pacific, there are important issues of the small island countries and some others. If you know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limate change, there is a recent establishment of the Loss and Damage Fund, and I'm sure that the IOM has a lot of expertise to provide for the countries in need. So in that sense, that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for him to find this a very important time for us today. So already, by explaining about the backgrounds of the four panelists, and then I already provided some of the partial answers on what we can do and then what should be discussed. But still, I would like to visit now each panelist with the specific questions. So our panel is a little bit different in terms of format with that of in the morning session. Morning was more like a plenary presentation focused, but we will tend to have a more discussion-based panel because it's a roundtable discussion format. So in that sense, that first of all, I'd like to ask, question to each panelist, even if I already mentioned a little bit about what you have been doing, your organization have been doing, but I want you to explain about how and what kind of the issues that your country or your organization have been working on to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Okay, so I will give you with 5 to 7 minutes. I know that, and then you end up with speaking for 10 minutes, but let's start with a 5 to 7 minutes target, and so that we'll have a sort of the better ideas on the details of your country and then your organization. Starting with Ambassador, the floor is yours. Thank you very much. A good day to all, and thank you very much to the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for this very generous invitation to join this panel today, and also to Dr. Chung, of course, for moderating, and very pleased to be speaking at a roundtable with representatives of long-standing partners of the Philippines on various issues, and most prominently on the challenges and the responses to the climate challenge. Just to contextualize,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I think for this particular round of questions, allow me to focus on what our national priorities are in terms of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n I'll just very quickly dwell on our bilateral engagement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our regional engagement within ASEAN and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First of all, to contextualize things, the Philippines in 2022 was ranked as the most climate vulnerable country in the World Risk Index. And while the Philippines is very rich in natural resources, and many of these resources actually allow us to respond more adequately to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For example, our long shorelines provide critical protection, our mangroves provide flood protection, soil stability, and of course habitat diversity. The challenges for the Philippines, for a climate vulnerable country like the Philippines, is enormous, to the extent that the World Bank estimates that around 13.6% of economic growth is impacted on an annual basis in terms of the annual GDP of our country. Therefore, the priorities of the Philippines in the last decade has been to set ambitious targets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For our NDCs, for example, the Philippines has committed to a very ambitious 75% reduction on emissions by 2030. Of course, only a small portion of this is unconditional. The rest is conditional. Is conditional and predicated on the assistance we may need, both financial and technically, from other stakeholders and partners. We also have set a rather ambitious energy mix by transitioning to an increasing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our energy mix to about 35% by 2030 and 50% by 2040. But the overall aim is, of course, to transform the country to a climate disaster resilient and low carbon economy. And in order to achieve that, along with the NDCs, we need to support the national development goals such as sustainable industrial development, poverty alleviation, energy security, and social and climate justice. And we have laws in place, and we continue to update existing laws in order to reach these goals. But again, a lot of the efforts that we are undertaking will also depend to some extent, to a significant extent, on the partnerships that we're able to develop and we're able to sustai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And just very briefly, during the state visit of President Yoon Suk-yeol to the Philippines about 2 weeks ago, where both our countries agreed to elevate our relations to that of a strategic partnership, the declaration on th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included sections on climate change and energy cooper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conomic and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feeds into the transformation to a climate and disaster resilient low carbon economy. Under the climate and energy sections, both the Philippines and Korea recognize the urgent and collective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agreed to work towards the conclusion of an overarching climate change cooperation agreement, which we hope will be finalized in the coming months, with a particular focus on what is the very heart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is Article 6.2, namely on cooperative approaches to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the NDC contributions, towards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And we also agreed to continue to work on cooperation in developing clean and reliable sources of energy. And these areas are supported by further sections on development cooperation, where both countries will deepen bilateral cooperation, includ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capacity building in various fields, including in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disaster risk reduction, forestry, and water security, all very important sectors in moving towards this pathway to a climate resilient economy and country.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Philippines' own commitment to support Korea in terms of its carbon-free initiatives and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hydrogen development, and carbon capture. And we've also agreed to undertake comprehensive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and very thoroug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development. And in terms of our engagement on the regional front, I'd just like to mention that particularly within ASEAN, the Philippines continues to work with other ASEAN member states and dialogue partner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stakeholders in the region i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s, including through the ASEAN Center for Climate Change, the ACCC. We also have the Partnership for ASEAN and ROK Methane Action, or the PARMA, and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recently concluded ASEAN Republic of Kore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which was finalized in time for the 35th anniversary of the ASEAN-Korea Dialogue Partnership. And enhancing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carbon neutrality, sustainable resilience, green transition, energy, security, the circular economy, the blue economy, and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are among the critical areas identified in our thematic engagement and packages for climate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our dialogue partner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So, Dr. Chung, let me end there, and I'll discuss our other engagement in terms of in terms of our multilateral engagements and our activities and initiatives in terms of developing impactful climate change responses. Thank you. Thank you, Ambassador. So for those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climate area, you might have been surprised to hear that what Ambassador has just mentioned. He listed the sort of the issues in terms of engines of the growth of the countries. 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McKinsey, that's a global consulting firm, potential market size to generate,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s about 8% of the global GDP. It's a big market. And question is how we can actually penetrate the market, how to create the market, and to do so, you need to have institutional bases. Also, you need to have rules. That comes with the Paris Agreement, and every country, according to the ambassador, Philippines has a very good plans of the implementation called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And then she also mentioned about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his is the only article in the Paris Agreement whic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cooperation between or among the countries. So if you want to implement your NDC with other countries, you naturally need to come up with ideas on how to utilize the Article 6. Having said that, I'd like to move to the AFOCO about what kind of organization AFOCO is about, and then what has been done by AFOCO in the past and in the future. So Minister Park, the floor is yours. 예, 정소영 교수님, 우리 윤병세 장관님, 우리 이 중요한 컨퍼런스에 우리 아포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next page. 아포코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뭔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를 좀 하자. 근데 대표적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식되는 것이 빠른 경제 성장하고 그 황폐된 산을 빠르게 산림 녹화한 두 가지 사례가 국제에서 굉장히 인식되고 있으니까 산림 녹화 성공 사례를 가지고 뭘 기여를 하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은 아시아 지역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안을 하셔서 아시아 산림협력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2009년도 부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에다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년간의 그게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2년간의 아포코 설립 협상을 외교부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발리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서 외교부 장관 간 서명을 하셨고, 그때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중앙아시아에 조금 더 이 산림녹화 성공 사례를 가지고 좀 기여를 하자 해서 회원국 확대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중앙아시아에 이제 5개 국가가 초청이 돼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2016년도에 여기 윤병세 장관님이 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다음 페이지로 우리 회원국과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5개 국가고 금년도에 타지키스탄이 새로 들어와서 15개 회원국이 되어 있고요. 2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옵저버로 들어와 있습니다.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라오스, 몽골리아, 미얀마, 필리핀, 타일랜드, 타지키스탄, 티모르레스테, 베트남이 들어가 있고요.
현재 그 후로 운영비의 80%는 한국 정부에서 사무국을 유치했기 때문에 80%를 한국 정부에서 대고 연간 한 400만 불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우리 회원국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1년에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한 500만 불 정도 되고 있고, 저희들이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글로벌 프라이빗 섹터에서 연간 한 500만 불 정도 펀딩을 받아서 산림 탄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탄소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략하게 그런 아포코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열대 지역에서 사실 한대 지역까지 보리얼 에리어까지 다 커버하고 있고, 그리고 뭐 드라이랜드하고 드라우트 프론 에리어라든가 코스탈 에리어라든가 맹그로브 포레스트, 피틀랜드, 싹사월, 일반적인 포레스트 말고도 여기까지 지금 현재 저희들 프로젝트를 38개 현재 진행되고 있고 11개 정도가 완성돼서 현재도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 아포코는 다른 국제기구하고는 조금 달리 아포코의 설립 정신이 액션 오리엔티드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제기구나 회의하고 다큐멘테이션에 포커스를 맞춰줬다면 아포코는 뭔가 이렇게 실행 중심의 어떤 그런 국제기구로 가자. 처음에 설립 논의서부터 많은 회원국들이 기존의 국제기구하고는 좀 다른 모양새를 갖자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거의 우리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우리가 가보지 못한 오지 지역이라든가 황폐된 지역이라든가 사막화되는 지역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클라이밋 액션 쪽에 아포코 우리 멤버 회원국들의 산림 베이스에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뭐 잘 아시다시피 168개 국가의 NDC 중에서 38%가 산림이나 다른 생태계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코스트 이펙티브하다. 잘 아시다시피 1.5도를 낮추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다 하는 거고, 그럼 우리의 지금 아포코 멤버 컨트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룰루CF 섹터에서 보면은 미디게이션 메저 쪽에서 지금 12나라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 커미트먼트로 9 컨트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UNFC 레드 관련돼서 내셔널 미션을 한 나라가 11개 국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레드 플러스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라오스라든가 또 최근에 지금 필리핀 정부하고도 우리 대사님도 계시지만 논의되는 게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코의 롤을 보면 룰 베이스드 포레스트 커퍼레이션 쪽에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레드 플러스 레디니스를 좀 준비하고, 이건 당연히 바르샤바 프레임워크 레드에 관련된 바르샤바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서 레드 플러스 레디니스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데, 요게 아마 코이카하고 우리 필리핀 정부하고 해서 첫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현재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 코이카, 우리 정소영 교수님, 그다음 우리 아포코 네 군데서 많이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포코 사업의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프라이빗 섹터인데, 하나는 클라이밋 어셋 매니지먼트사라고 런던 기반의 투자 전용 운용사인데요. 네처 베이스드. 이게 만들어진 배경이 찰스 3세 왕이 이제 자연 기반의 해법이 기후변화 솔루션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싼 솔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이니시에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이것을 이행하는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에이전시가 3군데가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이 캠입니다. 이건 사무국이 런던에 있고요. 하나는 미로바라고 프랑스에 있고, 하나는 이제 북유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에서 여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리해빌리테이션 리스토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황폐된 산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거기서 탄소 크레딧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하고 MOU 한 거는 2천만 불 일단 초기 자금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현재 라오스, 키르기스탄, 캄보디아에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어서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오리지널 펀딩 소스는 애플사하고 HBSC 은행이 오리지널 펀딩 소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네덜란드를 기반으로 하는 라보뱅크입니다. 라보뱅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잘 알고 싶은 어그로 포레스트리라고 해서 혼농임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산림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농지로 전환이 돼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데를 다시 뭔가 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산림을 복원하는 농업과 임업을 혼합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지가 지적상 산지인데 이게 이미 농지로 바뀐 부분을 일부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량을 계산해서 크레딧을 발행을 해가지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걸 이제 라보뱅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어그로 포레스트리를 통해서 산림 탄소를 만들어내는 거를. 그래서 그동안에 라틴 아메리카가 아프리카에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산림 전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파트너로 아포코를 정한 거고 아포코가 라보뱅크의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로 선정된 이유는 인터 거버먼털 조직이기 때문에 산림 탄소는 결국 정부 간의 어떤 제도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아포코가 저희 라보뱅크의 파트너가 돼서 현재 5천만 불 작년에 사인을 했고 그리고 이 크레딧 밸류의 쉐어링 포뮬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80% 그러니까 크레딧에 나오는 밸류의 80%를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주고 라보뱅크는 10%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10%는 아포코에 주는데 아포코는 비영리 국제기구니까 우리가 그걸 뭐 이익을 내서 가져갈 건 아니어서 참여하는 회원국에다 다시 그거는 해서 사실은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80%, 또 참여하는 우리 국가기관에 또 10%가 가서 90%가 참여하는 국가에 이렇게 가는 베네핏 쉐어링 포뮬라라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이거는 그래서 곧 이 크레딧이 나올 것 같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 5천만 불로 시작을 했지만은 앞으로 성과가 좋게 되면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12개 커뮤니티 포레스트에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진행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이제 현재 온고잉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제 기존의 사무총장은 계속 우리 회원국에서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두 번째는 부탄, 세 번째는 필리핀이고 제가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이제 사무총장이 됐는데 뭔가 제가 돼서 좀 기여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 펀딩을 좀 다변화하고 싶어서 한국 정부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하고 싶어서 많은 펀딩 소스를 만나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펀딩 소스들이 제가 스위스 제네바의 패밀리 오피스도 방문하고 많은 국제기구도 방문했는데 대부분 다 기후변화 이슈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대협력 사업이라든가 그런 쪽은 워낙 많이 해왔고 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만 관심을 갖게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탄소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든 ESG 사업이든 CSR 사업이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내 기업도 여러 가지 저희들 아포카고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 기업에서 직접 논의되는 것도 있고 일부 투자 증권사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논의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ESG 차원에서 몽골에다가 나무 심어주고 키르기스탄에 나무 심어주고 동티모르에 나무 심어주고 조그만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Just for your reference, about a quarter of the global emission comes from the forestry and land use sector. So 1/4. So it's a lot.
And then in terms of the cos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er ton, right? CO2 per ton. Average cost in the forest sector, depends how you calculate, but usually $2 to $3 per ton. Okay, if we want to do that in energy sector, I have seen a lot that it easily goes up to $50. So which one would you want to focus on? $2, $50 to reduce the same amount of the CO2. So that tells us why forest sector can play a very critical role in th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More importantly, I said that the Asia-Pacific region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th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ternationally, right? Most of them, all of them, except Japan,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limate Change Convention, except Japan, every country belongs to developing country group, including Republic of Korea, surprisingly, right? But that's the rule that we have. So under the Kyoto Protocol, all the developing countries didn't have any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o question is how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Many of them are saying we wan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forestry and agricultural land use sector. Korea started to grow its economy by focusing on forest sector, right? So that's happening with many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frican countries, Latin American countries. So in the sense that the APOCO, according to the Minister Park, has a very critical role in not only fighting against climate change, but also finding out the better way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Asia to grow their economy in a more sustainable way, right? So that's the context that he wants to set out, as I understand. All right, now I'd like to visit KOICA. Everybody knows KOICA, but we tend to not to that much know about how KOICA has been working in climate area. In the sense that I'd like to invite Mr. Kim for his remarks. 예, 감사합니다. 오늘 코이카를 대표해서 코이카의 기후 변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다음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하나 더 넘겨주시고. 하나. 예, 코이카는 외교부 산하기관으로서 전체적으로 한 4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은 대략적으로 567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은 한국 돈으로 2조 원, 달러로는 14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코이카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는 건데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이카의 비전은 글로벌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개발 협력 기관으로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코이카의 사업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바이래터럴 컨트리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멀티래터럴 코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코이카의 전체적으로는 섹터 와이스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교육이 13%, 보건이 17%, 공공행정이 17%, 농업이 12%, 에너지와 환경이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시아 퍼시픽 에어리어에 33%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이카가 어떤 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에는 그 전략 목표, 스트래티직 골스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SDG 달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스트래티직 어사인먼트에는 그 그린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라는 게 그 1-4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보면 이제 저희가 필라 2에서는 그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파트너십을 뭐 촉진하겠다는 게 두 번째 필라고요. 세 번째는 이런 디벨롭먼트 에코시스템을 지속성을 늘리겠다. 네 번째로는 그 ESG를 배경으로 하는 경영을 하겠다. 이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 클라이밋 액션이라는 저희가 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그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녹색 회복 및 기후 적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 녹색 기후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는 방법으로서는 그 어프로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그 UN 기후 변화 협약 목표 및 각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연계해서 도와주겠다는 게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중점 분야별 대표 사업을 추진하고 범 분야로서 기후 행동을 그 주류하겠다는 겁니다. 그 3번으로서는 저탄소 기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있는 네 번째로서는 프로그램 기반으로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넥스트. 예. 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서는 그 저탄소 전환 프로그램입니다. 저탄소 전환 프로그램의 목표는 글로벌 기후 변화 협약과 정부의 그 계획을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거에 따르는 그 전환에 기여를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컴포넌트로서는 그 저탄소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 그 다음에 그린 모빌리티를 확산한다. 그 세 번째로는 자원순환 경제를 촉진시킨다. 그 네 번째로서는 산림 등 탄소 흡수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그 녹색 회복 그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목표는 도시 생태 인프라의 기후 복원력 향상을 지원하고 글로벌 녹색 회복을 촉진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그 컴포넌트로서는 도시 기후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생태계 회복,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재난을 줄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 변화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그 스트래티직 오브젝티브 3번에서 보면 녹색 기후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그 목표로서는 무상 원조와 그 기후 재원을 연계를 통해 가지고 그 ODA의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한 혁신적인 기후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후 행동을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그 컴포넌트로서는 코이카가 GCF의 이행 기구로서 인증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연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그 기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넥스트 페이지. 그래서 코이카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0개 프로젝트에 그 1억 3,500만 달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우리 정부가 그 ODA에서 그 기후 변화 비율을 2025년도까지 28%를 달성고자 하는 게 목표인데 저희 코이카로서는 올해 벌써 29%, 30%로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이런 쪽에 중요도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스트 다음 페이지. 그 국가를 본다면 오늘의 그 주제처럼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이 상당히 중요하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가로 본다면 그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국가로 봤을 때도 베트남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라스트 페이지 마지막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코이카의 그 그린 오피셜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의 그 포트폴리오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다시피 그 폐기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과 그 다음에 강 개발 마스터 플랜, 그 다음에 그 망그로브라든지 이렇게 그 산림 관련된 그 회복 사업, 그 다음에 그 고형 폐기물에 대한 축소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 두 번째로 보시면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 같은 부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파란색을 보시면 저희가 그 강에 있어서 어떤 그 유역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수를 예보하고 그다음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관계 시설 부분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운데 파란색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재난 관리라든지 스마트 시티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관리 시스템 면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 내에서 환경공학과에 대한 신설 부분도 있습니다.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코이카가 이러한 도시교통 마스터 플랜도 지금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을 보시면 산림 복원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농촌 지역의 기후 회복력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이제 이런 수자원 관리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발전 부분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as a human being, if you want to maintain your health well, wh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in your body? So everybody may have a different answers, but backbone, unless you have a very healthy backbone, we will immediately lose our health. That's for sure, right? Then question is, what is the backbone of the Paris Agreement to implement? And then there is MRV system, transparency system we call. That's 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All the climate area under the Paris Agreement is about, everything is all about the measuring the carbon, ton CO2 equivalent, how much we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hen with that measuring, without having the measuring, then you cannot do anything, right? You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of course, you can do that. Without having the how much, it means nothing under the Paris Agreement. Second, you need to report back to the Secretariat of the UNFCCC so that at the global level, we can know how much we ar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whole so that we can meet the 2-degree target, right? Reporting is very important. And third, is there any false reporting? That's a problem, right? So we got to make sure that there is no cheating, right? That's verification. Paris Agreement provides very technical guidelines on this very boring subject,
But that's our backbone of the Paris Agreement. In that sense, I saw the COICA's presentation, which is great. And then I'm sure that not only at the COICA level, but also Korean government level, maybe at the Indo-Pacific regional level, we will develop our MRV systems so that we can share. Can you do that? Yes, because Paris Agreement provides detailed technical guidelines on how to do it. It's a universal system. So every organization, every government needs to do that, right? That's another issue that I would like to add in addition to what Mr. Kim has just explained about. I know that COICA is working on it a lot, but this is an entirely area for the developing assistance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ing countries. So that's what's happening in the UNFCCC regime. Thank you very much. Now, I'd like to visit the IOM. So, Stephen, the floor is yours. Thank you, Professor Chung, and thanks to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for inviting IOM. While I will answer the question of how IOM addresses climate change, the question I'm most often asked is why IOM focuses on this. IOM's vision is to support migrants, member states, and our workforce in a people-focused, data-driven strategic approach that manages migration effectively and assists vulnerable populations. In line with this vision, climate change and human mobility is one of our main pillars. But people always ask, well, why IOM? Why are you so focused on climate change all of a sudden? Well, the sad reality is displacement has doubled in the past decade. Weather-related disasters like flood storms and wildfires now displace more people than conflict. And to put this into perspective, the UN has 2 entire agencies devoted to the human consequence of conflict between UNHCR and UNWA. They have no agency focused on the human consequence of climate change. The Indo-Pacific region is the most disaster-prone, with Asia and Pacific experiencing the highest rates of disaster displacement globally. In 2023, there were 26.4 million people internally displaced caused by disasters. And almost half of those came from just the 2 regions, East Asia and Pacific and South Asia, totaling 12.6 million internal displacements. Most of these displacements or movements are temporary, but in the future,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who will need to move permanently. According to the World Bank report, it is projected over 216 million people in 6 regions could move within their country by 2050. This is why IOM is focused on climate. IOM's new strategic plan aims to minimize climate change risks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s for communities facing or at risk of displacement. Our preference is that people don't have to move. That's why we get involved early. Our objective is to collaborate with our member states, our partners. We aim to not only respond when disasters occur, but also to become the leading proactive organization in climate mobility worldwide. IOM has 3 goals on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looking at it from a migration perspective. Those who will stay, those who plan to move, and those who are already on the move. For those remaining, the primary focus is on assisting preparedness efforts and, when possible, preventing crisis. This should involve direct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in the affected communities. To give an example, in the Marshall Islands in Papua New Guinea, disaster risk reduction planning has involved intensive community engagement, and it relied on existing indigenous and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Another example would be a COICA-funded project in the Solomon Islands. Through this project, IOM supported vulnerability assessments of communit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disasters and consulting and developing with communities an SOP on planned relocation. For people planning to move, we need to make it easier for them to get where they want to go. For instance, Australia and Tuvalu reached an agreement to create a special mobility pathway for those impacted by climate change, granting visas for people to Tuvalu to live, work, and study in Australia. And finally, for people already on the move, we will focus on anticipatory actions to better anticipate future displacement risks. IOM co-created with universities and expert institutions a risk index for climate displacement, which is a new data tool to provide operational foresight
on potential future climate-induced displacement in Asia and Pacific. On the policy level, IOM supports state-led efforts to plan migratio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ember states are advancing and integrating and mainstreaming human mobility into climate change policies and vice versa. In the Pacific, we've advanced even further. The Pacific Regional Framework on Climate Mobility, signed in 2023, is the first agreement in terms of addressing the issues of migration, displacement, and planned relocation comprehensively. IOM contributed to this development through a 4-year program, which supported the capacity building of policymakers in understanding climate migration trends and which fosters cooperation between Pacific countries. Through various country-specific regional initiatives, IOM has been instrumental in promoting policies and programs that mitig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migration, supporting communities vulnerable and climate-induced displacement across Asia-Pacific. While there have been advances, there are gaps in governance. Governments are still working in silos when climate change requires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There's discrepancy between countries on their advances in climate mobility policies. In terms of data, there is insufficient government-owned data on climate change impacts, scale, and duration, and severity of displacements. So there's still much more concerted efforts and improved regional collaboration to do. Thank you. Thank you. So have you heard about the issue of the e-government that has been discussed within the United Nations? Have you heard about it? So there are some group of countries, especially in the Pacific Island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he losing their territory impacted by the sea level rise, they start to worry about the disappearance of their country, the home to live. So they put on question to the United Nations to study on is there any possibility for a sovereign state to exist without having physical territory and putting government in another country. So to them, climate threat is very, very imminent. It's a big threat, right? And then that will also lead to the displacement of the people, flooding to another countries. They may lead to imposing security risks, right, to another countries. So that's the starting point of the discourse on environmental security and climate security. So this aspect of the climate change issues is not about th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de-risking the negativ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That is also very, very important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your country, right? We call in general these issues as adaptation, right? So in climate, every country and organizations are working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To do so, we need to have strategies. We call it as rules. Those rules are available from the Paris Agreement. You have a strategy now, then how to make it actionable? Unless you have money, you cannot do anything, right? So in the sense that one of the main objectives of the Paris Agreement is to ensure the financial flow. So ensuring that we will have sufficient financial resources from public sector and also private sector. I think that every panelist has focused on the specific issues in this general context. Of course, don't forget, we need to have a backbone, right? That's a MRV system, right? If you have that, then you are ready to fight against the climate change, and then it will bring you more opportunities, not only to your countries, but to individuals as well. So in that sense, well, it's now for us to think about then what can we do together, right? Because we have limited resources, right, to use, and then there are a lot of risks. Also, we can turn those risks into the matter of the opportunities. Then we need to be united, right? In the sense that I already set out the tone that in the Pacific region is very important. The question is how we can be united, right? In that sense, the second round of the discussions, we'll talk about how can we do it, together, right? So, Ambassador, you're the first.
Thank you very. Is it working? Yes. Thank you very much, Dr. Chung. On the question of how we can do it together, of course, when it comes to the question of climate change, climate challenges, a global challenge of this scale, of this very nature, requires a global response. And for the Philippines, multilateralism really remains the vehicle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response and international climate efforts. It impacts on other global issues. Multilateralism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outcomes of the Conference of Parties, or the COP, the COP process, up to this day. And for the Philippines, our climate challenges really align with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e small island states, as you mentioned earlier. And multilateralism and working together within the multilateral mechanisms and platforms available to us both 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level remain very, very important if we are going to address questions on emissions reduction, on adaptation, on ongoing mitigation, on loss and damage, and on climate finance, especially for the developing country and for the acutely climate vulnerable countries like the Philippines. Therefore, we've always been very steadfast in our position that in terms of the multilateral approach, we are very open and we deal with like-minded states and with similarly situated countries with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s and the framework and the mechanisms of the UNFCCC and also of the Paris Agreement, particularly Article 6. And to be more detailed, be more accurate, Article 6.2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act, just last week, the Philippines successfully hosted the Asia-Pacific Ministerial Conference on Disaster Risk Reduction to highlight some of the best practices and solutions to the world's most disaster-prone region, which is the Asia-Pacific region. And one other thing that the Philippines is going to be focusing on in the coming years is our recent selection only in July this year as the host for the UNFCCC board for the Fund for Responding to Loss and Damage. It's a further testament to the Philippines' commitment to working for impactful and sustainable responses to climate change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The fund will provide critical assistance to nations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impact. With the focus on green practices and a more demand-driven approach to the utilization of the Loss and Damage Fund, we hope that it will be more responsive to the actual needs of countries in terms of their climate agenda, in terms of their climate response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Philippines is also very supportive of the technical assistance through the Santiago Network on loss and damage. But we are of the position, and we hope that this will continue to be shared by other like-minded countries, that it has to be demand-driven. It has to be responsive to the needs of the countries which need it the most. And so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in this regard. But to bring the discussion even a bit further beyon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beyond the NDCs of different countries, cooperation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is also very important. For this reason, the Philippines actively participated in negotiation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or the BBNJ, which is the first comprehensive treaty on the high seas. We believe this is very important and provides the legal framework on the binding and voluntary measures to better implement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o further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o this is another area where we believe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comes into the fore. Now, just a word on our regional partnerships. The Philippines has worked very closely through the years with AFOCO.
on afforestation, on reforestation and regeneration of very important ecosystems. And we hope to continue to do this. And we believe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platform and mechanism regionally. We've had some success with a focus on milestone projects, particularly on community-based reforestation. And that, again, falls within our national priorities of making climate response more inclusive and responsive to the particular situ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vulnerable communities, and other stakeholders. And in the same vein, we are ready to work more closely with IOM, for example, on various initiatives to respond to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migration. The Philippines has a diaspora of over 11 million people now overseas, and they're very vulnerable not only to the more traditional challenges of migration, such as labor mobility, for example, labor standards and wages and benefits and welfare, but now increasingly, and of course some conflict and civil strife, but now increasingly because of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Here in Korea, for example, we have a significant number of marriage migrants from the Philippines, many of them situated in the agricultural areas. And were asked before this did not pose too much of a challenge to these communities, with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making itself manifest even in countries like Korea, which is not in the ring of the Pacific Ring of Fire, which is not buffeted by earthquakes or very strong typhoons. There are now emerging challenges, very high incidences of voluminous rainfall, for example, which affects these communities and which in turn affect the ability of our diaspora, of our migrant communities to lead productive and impactful lives. So all these things come into play, but as I said, global challenges require global solutions. So it's very important for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very actively within the COP process and within the various mechanisms and instrumentalities which have grown through that process, including now the Fund for Loss and Damage, which is going to be one of our major priorities. Thank you. Thank you. So one of the themes of today's conference is to discuss abou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n there are actually not single definitions available on this, but usually rules is not a singular, it's rules. Means not only legally binding treaty, but also it could include something more, like soft law instruments and something else, and even process that can be used by the many states. Then it can be a part of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the sense, surprisingly, climate change regime as a whole has been a very good example of how we can build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starting at the global level. Do you know what? When did the Paris Agreement regime start to be implemented? It's, as a matter of fact, 2021. It was agreed in 1995, but not really. So 2021 was the first year because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So in fact, it's 2021, it's the fourth year. So we now have global rules available. Now, because the Paris Agreement is not about setting the target, rather it's more like implementing deploying your technologies and the financing measures. It's all about the implementation. So it's now for us to be able to develop the regional implementation mechanism. Even country implementation, that's NDC, right? So in the sense that the Philippines indicated that it can lead not only the global implementation mechanism such as the loss and damage fund, but also it indicates that the Philippines can work together with other partner countries at the regional level on the specific issues. So it doesn't come not only necessarily from the big powers, but those who are really in need
can take a lead if you do well understand the Paris Agreement regime. And I think that Philippines is a very good example on this. So thank you, Ambassador. Now I'd like to go to AFACO. Thank you, Professor Chung and Ambassador Madam Maria. 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좀 하나 드리면, 제가 우리 애들이나 우리 아포코의 젊은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장충체육관이 50년 전에 필리핀 정부의 원조 자금으로 지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나라였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빠른 변화나 이런 것도 인식시켜주지만, 우리가 지금 한국의 많은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의 많은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조금 우리 마리아 대사님께서 조금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셨지만, 필리핀하고 우리도 과거에 그런 관계였고, 또 지금 최근에 또 산림 분야도 여러 가지 협력 논의를 필리핀 정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야기할 때 좀 더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정수영 교수님도 그렇고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더 이상 맨날 논의하고 지켜보고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행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아포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액션 오리엔티드 오가니제이션의 어떤 특성에 맞게 실행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는 데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아포코의 회원국이자 주요 기여국으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레드플러스는 이제 산림 전용을 방지하면서 생기는 그런 활동을 이제 레드플러스라고 하는데, 협력은 별개의 의제로 간주될 수 있지만 상호 보완적입니다. 한국은 코이카와 산림청이 함께 레드플러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500만 톤의 CO2 톤의 상당의 이트모 확보를 목표로 해서 지역 내 산림탄소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드플러스를 통한 NDC 이행 지원 및 기반 협력을 통한 아포코 역할인데, 제가 이게 산림 탄소 사업을 실제로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 펀딩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원국을 방문해서 논의를 해보면 캐패빌리티즈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림과 탄소의 역할도 모르는 공무원도 있고, 또 이게 국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게다가 매년 장관, 차관 담당자들이 2년 내다 3년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게 기후변화나 이슈라든가 내추럴 베이스 솔루션이라든가 산림탄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아는 공무원이 오면 다행인데, 잘 알던 사람이 또 가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새롭게 논의돼야 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탄소 문제는 한 개 부처에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입법부,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 부처 중에 기재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능력 배양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이제 하는 것은 레드플러스가 좀 최근에 이슈니까 NDC 이행중 규범 기반 협력을 위한 아포코의 역할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파리협정 제6조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향상된 기후 행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포코는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한 레드플러스 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돼서 UNFCC 결정과 일치하도록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규범 기반을
협력을 지금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처음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CSD 랩하고 협력해서 코이카와 함께 아포코는 필리핀의 국가 레드 플러스 이행 능력을 강화하고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협력적 접근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필리핀의 레드 플러스 활동을 국제 기준에 맞춰서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높여서 해당 국가의 NDC 목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범에 기반한 질서 및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기회로 보는데요. 아포코는 UNFCCC 결정과 일치하는 NDC 달성 및 국제 레드 플러스 협력을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확장 가능한 기후행동을 위한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후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국제기구 간의 협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코이카하고 우리 IMO에 우리 같이 이렇게 할 일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아포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하고 협력해서 이러한 방법을 찾고자 하고 NDC 목표 달성과 기후 거버넌스 강화 목표로 하여 인태지역의 규범에 기반한 질서에 실현하는 산림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have you thought about why the climate change issue is just a matter of the cooperation, not a matter of the competition? Why is that? Because of the science factor. So once we emit CO2 now here, if we smoke, then it will emit CO2, and it will immediately affect on the global climate system, no matter where you are. And so, if you emit the CO2, you make vulnerable people in South Africa right away. So that's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the greenhouse gases. Okay? So, and then we hav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whole, right? The question is, can you do it? Fortunately, unfortunately, we are divided by the territories who are owned by sovereign states. So from the beginning, therefore, we have to design a system through which every divided sovereign state system needs to be collaborated, working together so that we can address the one single problem of the climate. That's why climate change is a matter of the cooperation. Of course, when sharing the resources, there could be competitions. That's why, developing the better rules, how to share the limited resources, maybe through channeling on the loss and damage fund or working with the APOCO, that's a matter of how we can bring the maximum impact with the limited resources is available, right? In the sense that APOCO has sort of the focused areas that can be used with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Pacific. So thank you. Now I'd like to visit Koika again. 세 번째 세션 좀 틀어주세요. 예. Okay, thank you, Professor Jung. So it is my great pleasur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opinion about how we are going to cooperate with our stakeholders to deal with such kind of our challenges. As I explained to you earlier, Korean government is going. You can next. Korean government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green ODA sector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o, before. So, as I explained to you, we set down this kind of climate action for tackle with such kind of challenges. So, as I explained to you, strategic objectives number 1 and number 2. We are through the number 1, number 2. We are going to fully cooperate with our partner country so that they can implement their NDC. So through the
SO1 and SO2, we are going to give such kind of low carbon transition and support for the green recovery programs. And for the third pillar, I would like to make more attention to this multilateral cooperation. Even though COICA is going to increase the volume of ODA, especially in the field of green ODA, COICA is going to also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like GCF and the other kinds of financing institution. So as I explained earlier, COICA is going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ODA by linking grants from COICA with climate fund and the other kind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o also COICA is going to utilize such kind of innovative technology or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r the promotion, especially in our partner country, I mean the developing countries. Next, please. So in that sense, I would like to explain just some kind of cases just for the possible future method of cooperation. Even though we have been carrying out our bilateral program to our recipient country, also we are now cooperating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like UNDP. So now in Indonesia and East Timor, COICA is carrying out the project to reduce carbon emission by 1.3 million tons during the project life cycle. And we provide clean and safe energy to more than 5,000 energy poor households so that they can reduce inequality in such kind of energy issue. Next page. Also, for the Philippines, we are doing the flood forecasting and early warning system to enhance resilience to natural disaster and to reduce damage. So we are going to keep on doing this kind of technology-based program for our partner countries. Next page. And as I mentioned earlier, now COICA got some kind of license from the GCF to utilize their funding. So nowadays we are doing our agriculture-friendly solar power plant project in Fiji with the fund from the GCF and also Fiji Development Bank. So it means not only our budget, but also the budget from our international partners, also the recipient government organization. We are doing this kind of cooperation program as well. The next page. So I would like to conclude that the COICA is trying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reen ODA program by closely cooperating with our partners. Also, we are doing our program through the mainstreaming climate issue all across all the COICA project. Also, as I explained to you earlier, we are trying to expand climate change portfolio. So I think this kind of our effort will be more effective when we do enhance this kind of multilateral and bilateral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it's not a long time ago for Republic of Korea to join the DEC group. In other words, the becoming a donor country. So compare with European and then other North American partner countries. Even so, I think that I have recognized that COICA has developed its ODA policies, and their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have been great. So I'm sure that as President Yoon supported the ODA agencies by increasing the amount of ODA in the climate area. So I'm sure that the climate change issue has become one of the major mainstream area in the COICA, and then in the context of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Now, IOM. Thanks. The climate crisis is a threat, but it's also an opportunity to forge stronger partnership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private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like IOM and the speakers at the table today. I mean, recently, AFACO has visited IOM's headquarters out of discussions around climate change. So it will build closer partnerships naturally. There's some ongoing IOM initiatives where we welcome and would like to see more partners join. Previously, I mentioned the risk index for climate displacement. Currently, Fiji, India, the Philippines, Indonesia, and Bangladesh are the main participating countries. Obviously, we'd like to see more countries join and work with the technical experts, and also work closely with governments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The aim is to ensure national ownership and uptake. IOM is also launching a climate mobility and innovation labs in Asia and Africa this year, to bring together community members, governments, UN partners, civil society, and youth groups to brainstorm, design, and implement innovative solutions. The aim is to drive transformative changes by co-designing high-impact scalable solutions and developing new financing opportunities through partnerships. The lab will also facilitate peer-to-peer technical exchange and knowledge sharing, identify leverage points, and promote best practices. Not brought up yet is harnessing the private sector's role. I mean, business has responsibility and a strong incentive to act. From the supply chain impacts of climate change to the effects on labor markets, to the private sector in increasingly recognizing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stability and economic sustainability. More importantly, the private sector investment is critical for implementing solutions on a scale that governments alone cannot achieve. Private sector partnerships can foster innovation in early warning systems, disaster risk reduction technologies, and the provision of resources to those displaced. So technological cooperation is key. I'd like to reiterate the importance of the Loss and Damage Fund agreed to at COP28. For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where climate migration is rapidly becoming a reality, the Loss and Damage Fund represents a vital resource. IOM is already in discussions with governments on how this fund can be used to support populations displaced by climate disasters and to finance planned relocations for communities that can no longer remain in place. For instance, in countries like Fiji and Vanuatu, where sea level rise is threatening entire communities, the Loss and Damage Fund could play a crucial role in financing the construction of resilient infrastructure in new locations and ensuring that relocated populations are provided the resources they need to rebuild lives. IOM wishe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all government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public and private partners to provide solutions for people and communities most affected by climate change. Thank you. So IOM is not just taking care of the labor migration, but considering the potential threat of the climate change. Actually, IOM also has a lot of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with the partner countries in the Pacific. Our panel has some minutes for Q&A, I think. So now I'd like to open the floor to take the one or two questions so that relevant panelists can answer on them. So floor is now open. Please identify yourself before you ask a question. Microphone, please. 예, 그 외교협회 이휘진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 어떻게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까 양자 협력, 또 지역적 협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리핀 대사님도 그렇고 정 교수님께서도 뭐 협력의 중요성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동북아 문제에 대해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해서 이 긴밀하게 협의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삼국 간 한중일 삼국 간의 환경장관 회의도 개최가 되었고 논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피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후 문제라는 게 이제 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관계되어 있고요, 인권 문제, 또 이 통상 문제 이런 거하고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만 단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시간적으로도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북아 삼국 간에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옛날부터 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스웨스트 퍼시픽 나우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 해양 환경이죠. 그 중국 간에는 미세 문제, 그러니까 옐로우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중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협의체가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어떻게 최근에 와서 좀 선거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사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누적적 영향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국가적 영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것도 이제 작년부터 방류되기 시작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게 협력의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오염원 국가, country of source가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잘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팔을 비틀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중국 패널리스트가 없어서 그런데 현직에 계시는 분도 없고 정 교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is climate environment area in the context of the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three difficult countries to cooperate in Northeast Asia, this is the leading area. From 1994, NOPEP was established as a part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It's a UN multilateral program signed by the Republic of Korea, China, Japan, even at that time Mongolia and Russia. So it's very early stage when we started to have a multilateral cooperation. After that, we started to have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s, as you mentioned. Also in the marine environment, we used to have UNDP, GEF,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which was very successful, so that countries were discussing on how we could make a regional organization, including North Korea. And then so these kind of the discussions are still ongoing simply because environmental threats are common, right? Of course, different countries are in different situations, so ultimate solution need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how you see the the issues. But I'm pretty certain that this is one of the leading ones, and even under these resurgence of the geopolitical issues, still there is some sort of cautious discussions going on, if not at the government level, but at least at the non-governmental level, how we can continue to cooperate to address the same common problems. So that's my quick update. Do you have some more? Yes, if I may just add, I can't speak for the countries, the governments of the countries mentioned, but just to point out that this is a very interesting and very timely question and input from the audience, because this conference is on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how it affects various issues and concerns in the Indo-Pacific. But this is the importance, we see here the importance of providing legal clarity o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limate change, and it will foster greater solidarity.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Philippines, for example, welcomed the advisory opinion of the ITLOS, the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Law of the Sea, a very recent advisory opinion on the collective duty
of states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This was, of course, coming from a request by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or the COSIS, for an advisory opinion on specific obligations of state parties to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in terms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s Dr. Chung mentioned, it's very important to get like-minded countries and countries which are affected by such concerns, especially the transboundary effect of climate change, to make use of the mechanisms under international law available to us for advisory opinions, for guidance on how to approach these matters in a cooperative and also, very importantly, a rules-based manner. Thank you. Thank you. Now we naturally, start to make final, concrete remarks. And now I'd like to give the last floor to Minister. 예, 어쨌든 뭐 아포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고요. 뭐 조금 아까 우리 질문자분께 우리 모르겠어요. 그 중국하고 황사 문제 때문에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논의를 해보면 국가 간의 환경 문제가 참 이렇게 논의나 이게 쉽지가 않은 게 황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공식적으로 자연현상이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오피셜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 간의 논의나 이런 것들은 할 수는 있지만 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돼야만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떻게 할 건가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잘 아시다시피 그 인도네시아 헤이지 문제도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항상 그게 국가 간의 논의가 되듯이 그런 면이 있고, 저는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 남측 그 산림 분과 수석 대표로서 이제 북한까지 가서 이렇게 협상도 해보지만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환경이나 산림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외교적인 이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산림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 진전하는 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산림 분야 전문가들끼리 만나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통일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내셔널 인텔리전시 에이전시라든가 이런 데서 인벌브가 되니까 여러 가지 양국 간에 이렇게 이제 훨씬 더 협력이 확대되고 많아질 부분들조차도 이게 제한되게 논의되고 결과도 제한되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환경 문제는 논의는 되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중일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어쨌든 뭐 마지막으로 이런 기회에 뭐 이렇게 논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포코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Now, Koika, for your final. 네, 감사합니다. 그 여러 가지 아까 언급하셨던 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그 개도국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NDC 같은 경우를 좀 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코이카가 ODA 차원에서 좀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기후 변화라든가 재난재해, 그다음에 분쟁이라든 이런 글로벌 복합 위기에 있어서 우리 코이카도 이런 그 개도국의 취약성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이카가 뭐 간접적으로만라도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와주고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Okay, finally, IOM for your final remarks. I mean, if I can touch a bit on the last question as well. I mean, the UN is just made up of member states. And it's on government to act and for the UN to follow. So we're all looking to collaborate on this issue. I can tell you now, every UN agency works on climate. And if you talk to them, it seems to be really their primary focus, a lot of them. I might joke with UNICEF that the C in UNICEF stands for climate now. That's all they want to talk about. Because we've all, had the realization, no matter what we work on, it doesn't mean anything if we fail on climate.
So everyone's reshifting their focus that to achieve anything that our organizations were set up for, we need to really put the effort in the climate. So I welcome the partnerships we have at this table and the partnerships that will form in the future. Thank you. All right. One of the features of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 issues is that we tend to start to thinking about, who's going to be responsible for this problem? Who's going to bear the cost? Then there is almost no room for the cooperation, right? It's condemning someone else, right? However, if you see that, okay, if we take care of the risk and threats by ourselves first, it will somehow turns out creating new economic and job opportunities, then everybody will welcome, right? Is there anybody who doesn't like the growing your economy by 10% every year? Raise your hand if you don't like it. Everybody does, really. Then you have to work for 24 hours. Look at Korea, right? What we did before. We didn't sleep. But everybody welcomes, really. Why is that? Because after the painful process, there is a lot of returns, right? If you set the targ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 lot, that means you have to deploy the climate technologies in the market, right? You need to set up the institutions, you need to put the investments, right? After that, as I told you, there is a new job that's the size of which is about covering 8% of the global GDP. Who's gonna do that? And do we have a sort of the system to do it? I told you that we have a global system available now, that's the Paris Agreement. Then here in the Indo-Pacific region, do we have a regional mechanisms, regional strategies? That's what I think we all of us are interested to work together, including the Northeast Asia, which is the most difficult region in the world to cooperate, right? But I think I see even some opportunities in this difficult region. Having said that, I'd like to conclude the climate change session. I hope that you find some interesting points out of our sessions, and then in terms of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then we will continue to have further discussions later on if we find another occasi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 10분간 커피 브레이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분 후에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경제 안보 문제를 다룹니다. 경제 안보 분야의 규범 기반 인태 전략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상민 카이스트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대학원 교수님이 자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민 교수님은 또한 우리 서울국제법연구원의 부원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플로어를 우리 심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만, 일단 경제안보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경제안보를 국내 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미있게도 우리나라가 작년 12월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2조 1항에 보면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통상, 정치, 외교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 생활에 이바지하는 상태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예로서는 미국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USC 474조에 보면 Homeland Security Critical Domain Research and Development라는 항목에서 영어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term economic security means
the condition of having secure and resilient domestic production capacity, combined with reliable access to the global resources necessary to maintain an acceptable standard of living and to protect core national valu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국가의 예에서 짐작하시다시피 대부분의 중요한 국가들은 경제안보를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회복력 유지라는 하나의 관점을 두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국가의 품목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음으로써 이 공급망이 무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자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실 것이지만 특정 기술이 잠재적인 적국에게 유출됐을 경우에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기술의 수출 통제를 진행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이른바 Export Control Regime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넓게 보면 경제 안보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고 그러나 국가에 위해가 되는 그런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리짐이 과연 인태지역에서 형성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유, 평화, 번영을 지향한다는 인태지역의 우리나라 인태전략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오늘 전문가분들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전문가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김양희 교수님은 바로 직전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 연구부장으로 재직하셨고 각종 외교부를 포함한 정보부처의 경제 안보 관련 자문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 왼쪽에 계신 교수님은 조영진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조영진 교수님은 국제경제법, 통상법, WTO의 전문가이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시면서 국제무역과 무역 구제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정부에게 또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 왼쪽에 앉아 계신 그 남성분은 류세희 무역안보관리원 국제체제 팀장님이십니다. 류세희 팀장님은 특히 반도체 분야의 수출 통제, 국제 수출 통제 레짐에 대해서 오랫동안 실무와 이론적인 연구를 병행하여 오셨고요. 지금 각종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 수출 통제 레짐에 우리나라의 정부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해 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last but not least 최현정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정 박사님은 지금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인도태평양 연구센터 소장을 또 역임하고 계십니다. 최현정 박사님은 인도태평양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지역 전문가로서 활동하시면서 이 지역의 경제 통합 그리고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해박한 견해를 식견을 가지시고 정부와 각종 협회 등등의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문가들이 경제 안보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먼저 김양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요. 김양희 교수님께서는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경제 안보 문제를 IP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관점을 초점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양희 교수님께 플로어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김양희입니다. 매우 귀중하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PF가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좀 탐색하면서 지금 이때 아주 타임리하게 던져야 할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던지는 차원에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경제안보라는 개념입니다.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거의 유행어가 됐지만 사실상 그게 뭐야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나름의 어떤 입장에서 경제안보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경제안보는 곧 경제와 안보가 불가분의 시대가 된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가분의 시대가 왔느냐? 경제 측면에서는 워낙 그 상호의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하나도 쉽게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와 있는데 그런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기화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의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술이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와 달리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워낙 이런 것들이 첨단 이중용도 횡단 기술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시장 내에서의 기술 혁신도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안보적인 함의가 워낙 커진 그러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경제에서의 변화와 기술 측면에서의 변화가 결정적으로 외교 안보 측면에서의 변화와 만나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경제 따로 안보 따로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의 변화는 말 그대로 지정학의 기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경제와 안보, 기술이 서로 정신없이 민글되어 버린 이 시대에는 경제 따로 안보 따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화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언제부턴가는 오히려 질곡이 되고 문제가 되고 기술 또한 이제 기술의 안보와 기술의 안보적 함의가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경제 안보는 더 이상 지금은 어느 일국도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경제안보 이퀄 결국은 고도의 국제협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아주 재밌는 사실은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요 최근에 영국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까 심 교수님은 그 미국이 나름 그 개념적인 한 걸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어떤 현대적인 컨텍스트에서의 경제 안보를 정의한 정부는 일본, 한국, 네덜란드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경제 안보 즉 이코노믹 시큐리티하고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하고 이코노믹 코어션하고 뭐가 달라라고 했을 때 실은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분히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는 이코노믹 코어션과 이코노믹 시큐리티를 다 안고 있습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이코노믹 시큐리티는 상당히 그 디펜시브한 개념이고 굳이 구분한다면은 이코노믹 시큐리티,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제가 6월달에 스페인 가서 이제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는데 내가 하면 이코노믹 시큐리티, 네가 하면 이코노믹 코어션. 다분히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간략하게 IPEF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요 최근까지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 나름의 결론을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IPEF 이거 사실 명칭을 IPEF야 IPEF야라고 뭐 서로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만 찝어보자면은 미국이 주도했고 지금 현재 14개국이 가입해 있고 이 나라들이 글로벌 GDP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최근까지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클린 에너지, 그 다음 페어 이코노미 프랙티스에 있어서 각각의 3개의 협정을 발효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묶는 협정을 또 하나 발효를 시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특히 서플라이 체인 협정은 다른 것도 좀 그렇지만 특히 공급망 협정은 세계 최초로 공급망에 관련된 국제협력을 제도화한 것이 IPEF에서의 공급망 협정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공급망 협정은 만에 하나 바이든 정부가 바뀔 때 미리 알고 대비를 한 것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재밌는 사실은 다른 건 바로 탈퇴할 수 있지만 미국조차도 공급망 협정은 3년 후에나 탈퇴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지금까지 다 잘 되어 온 것은 아니고요. 4개 필라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사실상 무역 트레이드 필라는 사실상 미국이 거의 비토를 놓으면서 아직까지도 거의 진전이 없고 앞으로도 아마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마켓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꺼려했고, 또 하나는 디지털 트레이드 협정에 대해서 미국의 스탠스는 그전에는 그 자국이 갖고 있는 빅테크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예를 들어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과하게 그들에게 어떤 날개를 달아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하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마켓 액세스에 대한 어떤 우려, 그다음에 마켓 액세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싶지 않다라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디지털 트레이드 협정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돌아서는 게 있으면서 사실상 지금 무역 필라는 거의 그냥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그 가능성도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발제가 조금 불친절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IPEF 자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어떤 질문들을 중심으로 좀 논의 주제를 좀 던져보려고 하는 차원이라서요. 몇 가지 IPEF 관련된 그 IPEF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이 IPEF가 이 지역의 그 경제 질서를 분절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지역에는 IPEF 말고도 CPTPP가 있고 그리고 RCEP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IPEF가 만들어지면서 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규범들이 다릅니다. 예컨대 CPTP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높은 수준의 마켓 액세스를 강조하고 있고, 디지털 트레이드, 그다음에 레이버, 엔바이런먼털 프로텍션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RCEP 같은 경우는 CPTPP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중간 수준의 어떤 마켓 액세스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환경, 노동, 반부패 관련된 규범은 전혀 없습니다. IPE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초의 어떤 공급망 협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청정경제, 그 다음에 반부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행여 이런 것들이 세 개가 같은 지역 내에 난립했을 때 그것이 혹시 그 마켓의 어떤 프래그멘테이션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과연 인태지역에 중국은 속해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Yes and No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은 분명히 인태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아주 그 묘한 기류를 우리가 좀 정확히 캐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왜? 그냥 실제하는 존재로서의 중국과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다른 어떤 건 몰라도 경제 영역에 있어서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프레젠스라는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중국을 지리적으로는 존재하는 엄존하는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뺐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IPEF without China,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하고 싶은데, 과연 IPEF가 엔티 차이나 연대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실은 미국의 의도와 나머지 나라의 의도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IPEF를 CPTPP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RCEP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마저 없으면 동아시아 질서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넘길 것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미국은 분명히 반중연대 기치를 내걸고 IPEF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실은 여기에 대만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했을 때 그 대만이 IPF에 들어오는 게 미 의회도 원했지만 미국 행정부가 결국은 못 들어오겠습니다. 왜? 대만마저 여기 들어올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반중 연대의 틀이 잡혀지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자주 빈번하게 실은 반중 색깔을 강하게 입히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그러지 못하도록 견제한 나라는 의외로 한국보다도 일본이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PEF의 의도는 분명히 미국이 IPEF를 만든 의도는 반중 경제 지역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거였지만 아세안 어느 나라도 사실은 한국도 일본조차도 이것을 너무 과하게 반중 연대로 만든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때 IPEF는 반중 연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 정부가 인태 전략을 수립하면서 나는 제가 봤을 때 하나 중요한 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이라는 게 없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이 갖고 있는 어떤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더 중요한 함의는 만에 하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IPEF를 탈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거는 미국 정부가 하자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독자 정책으로서의 신남방 정책이 있었고 그것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일 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설령 미국이 탈퇴하더라도 IPEF를 계속 끌고 나갈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혁신적으로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하든 말든 그거와 무관하게 저는 이 정책은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라고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IPEF라고 하는 것들을 차이나 없는 IPEF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그것이 장점, 단점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IPEF의 묘한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IPEF의 차이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또한 과한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한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이 없는 IPEF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급망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IPEF 위도 차이나 갖고 있는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미국조차도 시장 조건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IPEF 내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시장이 증가해낼 수 있는 무역이라는 게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데에서도 우리는 심각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가 어떤 새롭게 정부를 맡게 된다 하더라도 시장 접근이 없는 IPEF 갖고 있는 분명한 한계, 시장 접근이 없는 한 IPEF 참가국은 여전히 중국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점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미국 쪽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꽤 됐네요.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트럼프가 IPEF를 탈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IPEF를 탈퇴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더더군다나 탈퇴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PEF는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행정협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인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TPP 어떤 데자뷰를 보지 않게 되길 바라는데 사실 트럼프는 일기 시작하는 날 백악관 출근 첫날 TPP 탈퇴에 서명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IPEF는 그것보다도 훨씬 부담이 적고 사실상 솔직히 IPEF가 그렇게 커다란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경제 안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더더욱가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 미국 내에서 IPF의 존재감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폐기한다고 해도 그다지 코스트 많지 않다라는 어떤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 봤을 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미리 좀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짧게 어떤 좀 답을 드려보면은 IPF는 더 이상 영내에서 RCEP, CPTPP와 난립하면서 어떤 지역 질서를 어떤 분절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IPF에 중국이 없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이 차원에서 중국이 들어가 있는 한중일 세 나라가 다 들어가 있는 영내 유일한 경제협력체 RCEP이 지니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태전력이 들어서고 IPF가 얘기가 되면서 어느새 한국에서는 거의 RCEP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RCEP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 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요 최근에 거의 한국에선 주목되지 않았고 거의 다른 나라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RCEP에 뭐냐면은 RCEP에서 상설 기구 3호국을 설치하기로 했던 그 약속이 실행에 옮겨져서 RCEP 서포트 유니트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 RCEP 서포트 유니트 RSU를 단순히 어떤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사무국 정도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이런 담대한 구상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가 EU 통합의 첫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 석탄 철강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하이 오소리티라고 하는 게 유럽의 지역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첫 출발점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이런 RCEP의 서포트 유니트를 단순히 어떤 행정 페이퍼워크만 하는 기구가 아니라 좀 더 담대하게, 좀 원대하게 유럽의 통합을 출발시켰던 그 하이 오소리티와 같은 역할을 우리도 RSU에 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구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지 않은 한 RCEP은 그저 중국의 자장 안으로 들어가지면서 결국은 중국이 위에서 휘둘리는 그 이상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더더욱 한국도 일본도 무관심 속에 RCEP은 8년 넘게 협상을 해서 애써 만들어 놓은 이런 유일한 지역 협력체가 그냥 무력화되는 것을 그저 속수무책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RCEP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IPF에 미국이 빠져나가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빨리 RCEP을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오케이, RCEP은 슈퍼파워가 빠진 중견국 간 연대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고 아까 그 오전 세션에 중국 분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우리는 한국도 일본도 다른 어떤 나라도 바이레터럴하게 계속 협상력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트럼프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한 중국의 어떤 이코노믹 코어션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미들 파워 간 코어퍼레이션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IPF가 미국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끝장이 아니라 미국이 빠지더라도 미들 파워 간의 어떤 연대 기구로서 IPF를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국도 일본도 모든 참여국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IPF에는 이 영내국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유럽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PF 갖고 있는 잠재력 때문이거든요. IPF 안에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거대 시장이 있고 기술이 있고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이 빠지든 안 빠지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 연대의 어떤 중요한 어떤 중심축으로 구심축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서 어떤 파워하우스로서의 어떤 그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그다지 자각하지 못하지만 한국 바깥에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호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올해 스페인 갔다 왔고, 얼마 전에 체코 갔다 왔고 다음 달에 오스트리아 가게 되는데 이 많은 나라들이 매번 만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합니다.
뭘까? 그 힘이 뭘까?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플러스 역설적으로 한국이 미들 파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IPF에 미국이 있든 없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계속하는 것들이 정말 앞으로 남겨진 중요한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인 교수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하고요. 그 인태지역에서의 규범 기반 경제 국제 질서로서 IPF를 들어주셨고, IPF without China와 IPF without US의 그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대통령이 되고 행정명령 1호에 서명을 할 때 IPF보다는 파리협정 탈퇴가 1호가 될 거는데 저는 $1를 걸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용진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이제 그 국제경제질서에서의 경제안보 문제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영진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규범을 기반으로 한 규범 기반 다자무역 질서 속에서 이 경제 안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걸 약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일반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자무역 체제라고 하면 사실 지금 WTO를 기반으로 한 건데 사실 WTO가 많이 무력화됐고 다자무역 체제가 약화돼서 이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조금 의무시되는 상황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고 시사점을 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다자무역 체제 안에서 조금 이제 역사적인 측면도 보면서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다자무역 체제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 체제는 사실은 그 1947년 체결된 가트를 기반으로 수립되었고 이후 이제 47년간 상품 무역에 대한 규범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정비하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1995년 47년간 이제 가트 역할을 다한 다음에 WTO가 출범하면서 상품 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그리고 뭐 투자 조치 대응에 두루 적용되는 규범으로 규범을 구비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런 규범과 함께 강화된 분쟁 해결 절차를 구비한 W 체제가 이제 수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자무역 체제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또 이러한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 체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무역 환경, 통상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다자무역 체제가 어떠한 변화를 맞고 있으니 어떠한 도전을 맞고 있는가, 그 와중에 이 경제 안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순서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그러니까 한 1920년대 이즈음부터 이제 서서히 그 당시 이제 산업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인상을 비롯한 이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가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이런 것이 급속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도 1930년 스몰탈리 액트를 입안하게 되고 또 미국이 이러한 방향을 잡게 되자 다른 나라들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근린 군피화 정책, Beggar Thy Neighbor 폴리시가 일반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 경제는 거의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였고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영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연합국들은 이때 얻었던 교훈,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의 발발의 한 원인이 세계 경제 침체라는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 세계 무역 질서를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논의를 하고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표로 했던 것은 국제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을) 창립하려 하였으나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ITO는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협상 과정 동안 합의에 이른 이 관세 감축. 상당 수준에 달하는 관세 감축과 이런 관세 감축의 효과를 무력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만든 임시협정이었던 가트가 이 ITO를 대신하여서 47년 동안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7년 동안 가트는 진화하고 발전하였습니다. 처음에 23개의 나라로 시작됐던 가트는 1950년대 한 30여 개 국가로 증대되었고 케네디 라운드 1960년대에 있었던 케네디 라운드 협상에는 60여 개국 국가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에 있었던 도쿄 라운드 협상에서는 100여 개국 국가가 참여했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120여 개국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리고 규범을 만들면서 발전하고 진화해서 사실 이제 이 다자무역 체제의 기반이 되었는데
이 다자무역 체제로 이 덕분에 상당 수준의 관세 감축을 통하여 시장 접근이 굉장히 확대되었고 또 모든 회원국에게 공히 적용되는 다자무역 규범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회원국의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 이를 판단하고 다툴 수 있고 또 그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W 체제로 도입한 다음에 이 체제가 상당히 순항하는 듯 하였으나 한 10년 남짓 그러한 순항을 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자 무역 체제의 몇 가지 특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다자 무역 체제라는 것은 사실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의 이런 상당히 고전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인데 여기에 근거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잘 만드는 상품에 특화하면은 무역이 창출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모든 나라를 공히 이롭게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이론에 기반하였고 따라서 효율성 또는 생산성, 규모의 경제에 중점을 둔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1995년 WTO 체제로 바뀌면서 서비스 무역도 이 다자무역 체제 이론 일부로 끌어들여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요 초점은 상품 교육에 놓여져 있고 서비스 교육을 규율하는 규범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정도는 상당히 낮아서 사실은 상품 무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경성적인 법과 규정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항하던 다자무역 체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맞게 됐는데 그중 제일 먼저 제가 들 수 있는 거는 세계화의 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자무역 체제 기반이 되는 WTO의 측면에서 이 세계화의 정체를 보면 사실은 1999년 저희가 목도한 그 시애틀에서의 강요회의가 반세계화 물결로 점령되어서 그 시위대로 넘쳐나서 결국은 WTO 정상회의가 그대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 사실 세계화가 지금 조금 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가 좀 이러한 시각이 WTO 내에서는 형성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2001년 야심차게 출범하였던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 DDA 협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제는 정말 세계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자각도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그래서 미중 경쟁이 이어지고 코비드 19 발생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세계화가 세계화 정책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상 환경에서 변화는 미중 경쟁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중 적자가 증폭됨에 따라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리고 또 중국의 관리 환율 제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도 높아지고 또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고 지재권을 침해한다는 이러한 우려도 증대됨에 따라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이 촉발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패권 경쟁, 기술 경쟁, 무역 전쟁, 무역 경쟁, 전략 경쟁이 이르는 이 미중 간의 경쟁이 훨씬 심화되고 표현을 달리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코비드 19이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이 아닌 유연성, 안전성 또는 회복 탄력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오프쇼어링했다면 지금 리쇼어링 또는 프렌쇼어링 그러니까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또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최근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국가는 국제 무역에 예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 정책, 통상 정책 또는 금융 정책을 다 동원하여서 주요국들이고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 국제 무역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약간 가치 중립적인 변화인데 아까 김양희 교수님 살짝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트레이드가 그 디지털 통상이 증대되고 또 성장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상품 교육이 무역의 중심이었는데 이 상품 교육이 사실 2008년 이후 상당히 정체되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GDP에서 상품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장률도 별로 높지 않은데 이에 반해 서비스 교육은 최근 한 10년 동안 매해 한 5%,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국경 간의 데이터 이동은 지금 매년 45% 이상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로만 봐도 이 디지털 통상의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아마 이전 세션에서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됐던 것 같은데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축적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사실 뭐 글로벌 워밍을 지나 글로벌 보일링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이미 축적된 온실가스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또 통상 정책과 연결되면서 일단 또 통상 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사실은 또 다자 무역 체제에 있어서의 도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의 도전은 이제 정부 개입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다자 무역 규범, 그 WTO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높은 조치들이 많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국 규범의 일방적인 역외 적용이거나 아니면 뭐 반도체, 전기차 등의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또 아마 다음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뭐 첨단 기술 또는 이중용도 물품 또는 필수 광물, 뭐 반도체,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것이 사실은 기존의 다자 통상 규범에 따르면 사실은 이 규범의 법에 저촉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그러한 조치들입니다. 또 하나는 법의 부재입니다. 규범의 부재, 규범의 진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 새로이 대두된 뭐 디지털 통상이나 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그러니까 기후 변화 초래되는 문제점을 다루기 위해서 도입하는 각종 조치가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다자무역 체제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디지털 통상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측면인데 예를 들어 뭐 디지털의 국경 간 자유 이동, 서버의 현지화 요구 또는 뭐 데이터 안보, 개인 정보 보호 이런 거에 대한 다자 규범은 지금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범의 부재, 규범의 진공 상태 이런 것이 또 다자무역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 안보. 아까 제가 경제 안보를 어떻게 이거를 개념을 설명해야 될까 조금 제가 곤혹스러운데 아까 김양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Economic Securities, National Security라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이게 본격적으로 대두됐고 사실 그 기저에는 그러니까 경제가 국가 안보에 기속된다. 경제가 국가 안보에 기속되면서 동시에 경제와 기술과 안보를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없으면 이거는 모두 하나로서 연동되어서 다루어야 되며 이것이 이제 경제통상 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경제 안보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안보가 사실은 미국이 처음 이렇게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정책화하면서 대두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모호한 개념이고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개념이고 이것이 과연 오래 영속될 것인가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하나의 정책의 축으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나라가 경제 안보를 다국 경제 통상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한 합의된 내용도 없는 것이며 사실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했는데 논의는 그러한 것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안보라는 말을 함에 있어서 다 그 개념을 쓰지만 각국이 이해하는 그 경제 안보의 개념 범위는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기존에 있는 이 다자 통상 체제에서 이 경제 안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럴 때 이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서 그 알루미늄과 철강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조치는 가트 제21조 국가 안보 예외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가트 21조는 1947년 논의돼서 48년 가트에 넣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이때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1조에서 원용될 수 없다고 이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 통상 규범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경제 안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직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사실 결론으로 넘어가기는 다소 빠른 듯합니다만 제가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재의 다자통상 체제와 규범 기반의 다자통상 체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안에서 경제 안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조망했을 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 가트 WTO로 이어진 다자통상 체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 제2차 대전이라는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통하여서 그때 얻은 교훈과 반성과 고찰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체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현상을 보면은 지금 각국이 경제 안보라는 이름으로 아니 다른 이름으로라도 그리고 이 각종 경제 제재 조치, 경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의 역사가 100년 전 1920년대 30년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사실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저한테 남겨진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이거에 대한 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정말 매직 솔루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자통상 체제 안에서의 이 협상은 WTO 안에서의 협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국가 간, 소다자 간, 소국가 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이런 문제점을 아우를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서 그래도 다자 무역 체제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그래도 역할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은진 교수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그 경제안보는 국가안보라고 하시면서 가트 21조 국가안보의 예외를 주장하는 국가들의 그런 사례를 소개하셨는데 사실은 이걸 제일 잘 활용하는 국가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제일 일조한 국가인데 국가안보 예외까지 주장하면서 사실 그러면서도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이야기한다는 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출 통제에 관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 부문 수출 통제에 관해서 류세희 팀장님을 모시고 이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불가능한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추려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15분 내에 소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반도체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세미나에서는 1시간 이 주제로 이제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이제 기타 동남아 국가가 반도체 에코시스템과 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1시간 자료를 15분 내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다음 페이지요. 우선 아시아 국제 무역의 특징 그래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도를 보시면은 2000년에서 2022년도에 이제 지역 내 우리가 이제 인트라 리저널 트레이드 지역 내 무역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코비드로 인한 어떤 이제 일시적인 현상 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최근에 이제 코비드 이외에도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의 안정성이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다. 공급망의 복원력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 내 무역이 증가하는 그 추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 트렌드가 계속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노스 아메리카에서도 그런 이제 경향이 이제 그래프적으로 좀 관찰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아시아의 이제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그 무역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대략적으로 2009년 이전에는 그 백워드 그 파티시페이션 레이트가 높았고요, 중국에. 그리고 2009년을 넘어서면은 차이나의 그 구조가 이 포워드 파티시페이션 레이트가 증가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
이 중국의 그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한 조립 그런 이제 무역에서 실제로 이제 고등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중국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모든 이제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좀 그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수치로 이 테이블로 좀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보시면 그 intermediate goods, 그러니까 중간재에 대한 수입보다는 primary goods에 대한 수입이 이제 중국이 늘고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보시면 이제 primary보다는 intermediate goods,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술 수준, 가공 수준 향상에 의해서 수입과 수출이 변하고 있고 그의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제 한국이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야별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녹색 이 메모리가 이제 가장 이제 한국은 비중이 크죠. 보시면 거의 60%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EDA, 그러니까 설계 툴이나 아니면은 IP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한국이 취약하고,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소부장이라고 불리는 그 머티리얼, 그 다음에 어떤 이퀴먼트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비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도 우리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어디로 반도체를 팔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1번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이 베트남, 3번 타이완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아세안 국가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한국에서 지금 반도체가 수출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은 저희가 어디서 반도체를 수입하는지 요거 보시면 1번이 중국, 그다음에 2번이 타이완 이렇게. 그래서 수출 수입 각각 이제 아세안 국가들과 미국이 한국의 주요 파트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것은 이제 반도체에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죠. 웨이퍼가 있고 그 팹리스의 어떤 회로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반도체 실리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 장비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들은 사실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아세안 국가와 미국 외에도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국가들이 좀 추가가 되는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이퀴먼트를 SME로 좀 약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 반도체 제조 장비를 어디로 수출하는지를 봤을 때는 역시 1위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글로벌의 가장 최상위 그룹의 장비를 수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상위 그룹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이죠. 그래서 한국의 그 반도체 장비는 중국과 아세아 국가로 이제 상당 부분 가고 있고, 물론 미국도 2위의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그러면 한국이 장비를 수입하는 국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덜란드가 이제 EUV lithography equipment 때문에 1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Applied Materials사나 램 리서치사 등과 같은 이제 다수의 글로벌 최우수 기술 갖고 있는 장비 회사, 그래서 2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동경 일렉트론 등 3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머티리얼,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에도 그 공정에서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합물 반도체라는 차세대 반도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사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그때 한국에서 물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것은 1위가 또 중국입니다. 그리고 2위가 타이완, 3위가 미국이고요. 대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반도체 물질을 어디에서 수입하는지 요거 보시면은 이제 1위가 일본이 아무래도 소재 강국.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재료를 수입하고 있고 2번이 중국, 그리고 3번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좀 서플라이 그 체인 현상을 또 수량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회사 기반으로 우리의 공급망이나 기술의 의존도를 그래프 도식화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 한국 자체로 해결하는 부분이 좀 60%보다 조금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의존도가 큰 국가가 미국, 그 다음이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방금 전까지는 이제 정량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정성적으로 좀 이렇게 기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엔드 프로세스하고 백 엔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프론트 엔드 프로세스가 이제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8대 공정이라고 해서 리소그래피, 노광 공정, 애칭, 식각 공정, 그래서 이런 8대 공정에서 칩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라고 했는데, 백엔드 프로세스에서 패키징을 하고, 그다음에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하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장비에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이고, 그 장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 대만, 중국 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이 중국에도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그 상위 그 반도체 장비 수출 회사는 ASML 네덜란드, 램 리서치, 그다음에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사, 요거는 미국,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은 일본, 요렇게. 그래서 79.5%의 이제 장비 시장을 이 과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기술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로직 칩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CPU나 GPU나 핸드폰에 들어간 AP 같은 거요. 이 부분은 화웨이와 SMIC가 7나노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나 DRAM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1위를 차지했지만, 지금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YMTC가, 그리고 DRAM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창신 메모리가 시장 점유율 보시면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시장에서의 상황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이제 로직 칩은 대만의 TSMC와 삼성이 2나노, 3나노, 5나노, 7나노에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낸드는 이제 하이닉스의 321단을 이 YMTC가 232단까지 쫓아왔고, 그다음에 DRAM도 삼성의 10나노 공정을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17나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술과 시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반도체를 통제하는 이유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소위 전자전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무기의 스마트화, 그다음에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그 전략의 재분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산 능력과 빠른 데이터 전송과 저장이 군사력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세미컨덕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되는 개념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칩을 미니어처라이제이션 하는 데서도 필요하고, 다음 페이지요. 전체 공정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데, 다음 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원자층까지, 이 ALD가 어타믹 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층까지 얇게 쌓는 그런 기술과 장비,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칩과 칩을 연결하는 그 패키징 기술,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 번 더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첨단 기술로서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차세대 이제 시장에서의 경쟁과 기술의 차이점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015년도에 애칭 이퀴먼트의 그 통제가 중국, 비회원국인 중국, 그러니까 수출 통제에서 비회원국인 중국이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고, 그다음에 PECVD 증착 장비도 2011년에 폐지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국이 단지 만들었기 때문에 폐지해서 자유무역을 하려고 했던 그런 동향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다시 증착 장비, 식각 장비 통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유니래터럴 컨트롤이 독자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다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런 것들이 다 국제 표준보다 더 넓게 통제하는 미국의 독자 통제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 빨간 글씨의 그 날짜에 네덜란드하고 일본도 앞서 보여드렸던 독자 통제를 자국의 이 수출 통제 제도에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통제 그 칩을 보면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는 화합물 반도체로 만들어진 칩.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어떤 특정 극한 온도 125도 이상이라든가 마이너스 55도 이하의 극한 온도에서 동작하는 칩만을 통제하던 거에서 이 미국이 독자 통제하는 것은 일반 온도에서의 어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이제 화합물 반도체 아니라 실리콘 베이스의 칩, 여기까지도 이제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 칩에 대한 그 GPU나 이제 GPU에 관련된 그 컴포넌트,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엔드 유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 기술 수준으로 16나노, 14나노, 낸드 플래시 128단 이상, DRAM은 18나노 이상 이렇게 통제하는. 그래서 엔드 유즈 그 기술 수준에 따라서 바로 중국으로 가는 트레이드는 통제하겠다는 이 미국의 그 부분. 이것이 굉장히 이제 최근의 특징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 의하면 이 데스티네이션이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국가나 회사일 때 이 센서티브 아이템을 허가제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수출 통제 개념인데,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품목의 범위가 확대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브로커 컴퍼니나 프론트 컴퍼니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요. 와치리스트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현재 동향을 설명드렸는데, 한국과 아시아 국가는 아직 미국의 독자 통제까지 이제 도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룰 베이스가 이제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엑스포트 컨트롤이 하나 있고, 이제 미국 독자 통제가 하나 있는데, 그 두 번째 룰에 대해서는 아세아, 인도 태평양 그 국가와 한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세 팀장님 정말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 불가능한 미션이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15분 내에 15초 넘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거의 미션 완수하신 걸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기술 경쟁, 그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과연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에서 머무를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의 그 기술 통제 수준까지 따라가야 할 것인지가 앞으로 과제일 텐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다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요즘 화두로 많이 던진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는 과연 이 이코노믹 시큐리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특히 인태지역에서요. 그리고 지금 또 마침 같은 시기에 지금 브릭스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과연 그 규범 기반 국제 질서, 특히 규범 기반 국제 경제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최윤전 박사님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의견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의 최윤정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평소에 경제안보 공부를 하면서 경제안보를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까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했고, 오늘 앞선 발표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하는 발표는 여러분들을 경제안보에 조금 더 혼란스러운 개념으로 초청을 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만, 다행히 시간이 15분으로 짧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경제안보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 Define Economic Security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안보의 개념이 다양한 것과 같이 당연하게도 경제안보의 개념도 다양하겠죠.
경제안보의 개념은 냉전기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 로버트 길핀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경제 안보 개념을 설명한 학자들의 그것을 그 문구를 인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2023년 WTO의 월드 트레이드 리포트에서도 경제 안보 개념을 정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안보 개념을 제가 유출한 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문헌을 통해서 학술적 개념을 통해서 한번 유출해 보려고 했는데요. 국가 안보는 기본적으로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필수적인 국가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막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필수적인 국가의 경제적 가치는 무엇일까? 번영, 경쟁력, 경제적 안정, 고용의 안정, 복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고요. 필수적인 국가의 안보 가치는 무엇일까요? 생존, 패권,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 이 둘이 합쳐진 경제 안보는 더 복잡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보를 위한 경제인가, 경제를 위한 안보인가, 안보와 경제를 동치시키는가에 대해서 이것에 따라서도 많은 조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국가마다 갖고 있는 외교 전략,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정치 체제, 정치 상황, 경제 발전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작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서구의 경제 안보. 이것은 제가 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발표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하면 이제 서구의 경제 안보는 이제 당연히 뭐 미국의 어떤 공세적인 부상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다자주의 시스템이 자국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그걸 익스플로이트하기 위해서 새로운 소다자 협의체라든지 독자적인 체제,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하고 있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광물 안보 파트너십, 그리고 투자 제한 행정 명령, 공급망 보건력 강화 행정 명령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EU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사실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반도체법, 칩 액트를 유럽에서도 발표했죠. EU에서. 그 다음에 금년에는 EU에서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라고 해서 공급망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마켓스 액트라고 해서 디지털 시장법, 데이터 거버넌스 액트라고 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법 이렇게 EU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서구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물론 아닐 테고요. 대표적으로 다른 견해를 지닌 행위자가 글로벌 사우스입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이유는 글로벌 사우스가 갖고 있는 견해가 굉장히 서구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구의 그 경제 안보 체제를 모방을 해서 자기들 나름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면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적 위상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글로벌 사우스를 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요, 지금 아까도 중국이 과연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글로벌 사우스에 중국이 포함되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1인당 GDP 같은 것들을 뭐 국방력 따지면 글로벌 사우스가 아니라도 할 수 있지만 중국은 스스로를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정의를 하고 있고 많은 데이터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00년에는 이 글로벌 사우스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세계 GDP의 한 17.3%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피크를 찍습니다. 37.3%. 이것은 제가 IMF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집계를 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배당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들은 뭐 아까 이제 브릭스 말씀하셨는데 브릭스 SCO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이제 소다자 협의체를 가지고 글로벌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사우스 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 몇 군데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그 프린트에는 저기 조금 누락이 되었는데요. 중국을 보지 않을 수 없죠. 중국이 사실
그 초기에는 경제 성장과 그 안보를 그 긴밀하게 연결하는 그런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1978년에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1997년에 아시아 경제 위기, 2001년에 이제 WTO 가입했죠. 그다음에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다음부터 이 두 가지를 결합하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에서 들어봄직한 예를 들면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다시 개정을 하고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전 세계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희토류, 이게 지금 미국에서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희토류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그 경제 안보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사실은 글로벌 사우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레지토밋한 어떤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는 글로벌 이 경제 안보를 지금 이제 자국에 주어진 굉장히 효과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서방이 만들어 놓은 경제 체제, 예를 들면 WTO로 대변되는 다자주의 통상 체제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이제 모디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WTO 관세율을 확 올려서 세계에서 4번째로 관세율이 높은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뒤에 있는 나라들 설명에서 나오겠지만 서구에서 경제 안보라고 하면서 이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자국 보호주의, 자국 산업 우선 육성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유사한 그런 어떤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빌미를 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와 함께 글로벌 사우스를 대표하는 이제 국가, 뭐 중남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미국 시장과 가까운 어떤 그런 이점들도 있겠지만요. 중남미는 이제 천연 자원의 부국인데 뭐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생산의 1, 2위를 다투는 국가들이 중남미에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원을 지렛대로 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산업 정책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출 통제 조치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미국을 위한 서방의 경제 안보화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야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이 중심이 되어서 발족된 것이 RCEP인데요. 이런 지역 무역 협정들, 또 아세안 밑에 소다자 협의체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이런 노력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평가해야 될까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사우스 경제 안보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고려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우리 한국과 예를 들면 일본, 뭐 네덜란드, 특히 뭐지 EU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공급망 또는 어떤 그런 탄력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경제 안보에 대해서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거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너무 확대 해석해서 가뜩이나 진영화돼서 우리의 운신의 폭이 접어지는데 우리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너무 줄여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렇게 많은 개념들이 양립하면서 새로운 룰 세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룰 세팅하는데 조금 이렇게 한국도 그렇고 이런 그 경제 안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바람직하고 건전한 룰 세팅을 하고 이것을 다자 규범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방의 개념에 이코노믹 시큐리티 개념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개념을 굉장히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것이 서방이 만들어 놓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다자주의 무역 질서를 폐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도 그렇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그 레벨 플레잉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많은 부분, 사실은 브릭스가 지금 브릭스 플러스가 됐죠. 이제 10개 나라 체제가 됐는데 제대로 워킹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 질서에 대한 우려가 그 국가들 내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국익 기반의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 미국과 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트렌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다자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이런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이것들이 다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돼서 경제 안보의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질문이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경제 안보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그 시사점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 경제 안보를 도입했을 때의 국제법이 다뤄야 될 분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넓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whole of government고 굉장히 국내 산업, 그다음에 요소에 들어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법적으로도 다양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포용적으로 질서를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돌아다녔을 때는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FTA의 스파게티볼 효과를 말하는데 이런 소다자 협의체의 스파게티볼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비효율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자체제 안으로 들여와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정 부서장님,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 안보 개념에 대한 좋은 설명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정리가 되기보다는 좀 더 혼돈에 빠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이 세션이 끝날 무렵에는 조금이나마 정리가 될 거라고 믿고요. 지금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약 한 13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패널분들께 질문을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이 이코노믹 스큐리티,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참석해주고 계시는데 질문하실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에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제가 준비한 질문을 각 패널분들에게 던져볼까 싶습니다. 일단 플로어를 오픈해서 마이크를 오디언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유세희 박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US-centric supply chain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중국의 발전을 좀 딜레이 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이 얻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우리의 기대인데 그 기대가 맞는 것인지, 요즘 보면 삼성이 경쟁력이 좀 약화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보호막이 우리한테 유용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 많이 하고 또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의 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 통제에 우리도 이제 동참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출 통제라는 제도 자체가 이 무기의 비확산, 그러니까 군사력의 이제 불필요한 확산 때문에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정말로 군사력의 어떤 이제 증강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기술과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익 불이익 차원은 아니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이 군사력 증강에 어느 정도 이것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에는 우리 품목 기술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드론에서 굉장히 군사력이 많이 나오는데 그 드론의 부품이 70%가 다 서방 세계에서의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품목 기술로
이제 우리가 공격당하는 상황은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품목별로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이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질문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첨단 기술이 중국에 도달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지연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에서는 일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대기업에서 어떤 메모리 제품을 팔 때, 근데 그 메모리가 이제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소비 전력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그 격차가 예를 들어서 비회원국 대표적으로 중국이고 그 첨단 기술 장비를 이제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격차가 이제 유지되는 그런 간접적인 우리 산업에 좀 이제 그 이익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이제 의사결정은 이제 우리 산업의 이익으로 접근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 군사적인 어떤 문제점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간단하게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황영 원장님. 제 질문은 저희 김양희 교수님한테 좀 드리겠는데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IPF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면은 그 IPEF라는 것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긴 하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키스 크라치 미 국무부 부장관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그때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파트너십인가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태전략과 마찬가지로 사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서 이어준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미는 IPEF라는 것 자체가 원래부터 중국 배제의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중국 시장 접근이 없는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몇 가지 또 좀 짚어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이 과연 중국의 내수 시장을 뚫고 가서 의미 있는 수출을 할 상황이 되는가. 첫째,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홍색 공급망 정책이라든지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의 대중 경쟁력이 이미 사실상 반도체 빼고는 이미 경쟁력을 다 잃었다고 하는 판이고 세 번째로는 그 결과로다가 한중 무역 구조에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쌓이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수출을 하는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철학에 입각한 산업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 접근을 확보하는 그런 IPEF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려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정확하게 제가 잘못 얘기 드려서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또 부정확하게 떤 부분도 있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트럼프는 이미 수차례 공약을 통해서 IPEF는 제2의 TPP란 말을 했고 바로 당선 즉시 폐기하겠다는 말을 누차 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려면은 트럼프의 과거 일기 공약 이행률이 어떻는가를 한번 좀 살펴봤을 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TPP는 바로 출근 첫날 폐기를 했고
나머지 트럼프는 공학 이행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한 53% 정도 아예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행률이 높지는 않은데 누차 얘기했던 강조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TPP였고 파리 협정이었고 그다음에 JOPA였던가요? 예. JCPOA.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IPEF는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부담이 없어요. 그다지 이걸 폐기했을 때 자기가 잃을 코스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의회 비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날릴 수 있다. 플러스 시장 접근 아무것도 잃는 게 없고 애초에 미국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 주요한 이유는 그 산업계에서 봤을 때는 이거 마켓 액세스가 안 되는데 우리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탈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퇴할 거다 말 거다가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탈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탈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얘기할 때 마치 미국이 견제를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정도 빼고는 뭐 사실 반도체, 조선 정도 빼고는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래서 굳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가까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른 어떤 거 다 잃더라도 반도체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까 그 류세이 박사님 말씀하실 때 저도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반도체의 경우에 사실상 유의미하게 어떤 그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 SK, 마이크론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자꾸 장비 제대로 수출 안 해주고 그쪽에서 첨단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는 데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자립화를 오히려 더 촉진한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화웨이 7나노 개발한 데서 봤을 때 아직은 조악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저는 중국은 갈 거라고 봐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지중 정도 반도체를 빼놓고 그걸 발전 안 시키고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무슨 툴을 써서라도 저는 중국은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조금은 더 숨통을 튀어나서 오히려 지금 정도 중국이 반도체만이라도 한국에 의존하게끔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한테 해가 된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전반적인 일반적인 커머디티에서는 중국 시장은 별로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큰 중국 시장을 섣불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나, 반도체는 다른 어떤 건 몰라도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여전히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레버리지로 가져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정치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원래 중국 시장을 배제할 목적이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의도와 나머지 IPEF 참여국의 의도는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은 원래 그래. 하지만 우리도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해야지 우리가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인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아태 지역 내에서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One of the themes I took from your presentation was that as we see multilateralism being undermined by various actions and the WTO does not seem to be working as well as it is, there's an increasing role for minilaterals to play a part in stabilising multilateralism. That's certainly what I thought I heard. So this question is not to anyone specific on the panel, and I know we've got limited time, but I'd be interested in understanding people's views on how the minilateralism can help with multilateralism, and particularly as we see Korea adopting the chair of APEC next year, what roles
can in fact, those plurilaterals, if I may call APEC that, can have, what role they can have in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Thanks. Ambassador Reiter, would you throw your question? Well, thank you. My comment would be a little bit along the same lines. I think it's a little bit disturbing to hear so little about efforts to re-establish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of the WTO. When you look at the G7 declarations, you will see we have to rehabilitate the WTO. Everybody agrees, including the Americans who ruined it. So therefore, I find it a little bit disturbing that there's a lot of thinking how to save the IPTF from the Americans. I mean, Japan started to save the TPP from the Americans, with and now efforts should be made to do it a second time. I think this is in principle the wrong way to do it. The right way, and we all agree on it on Sunday, but never on Monday, is to strengthen the WTO system. And this is clear that what we have seen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y will not get any trade authority, he had to do whatever he could do with executive order. And this system was put on the region. Where is most progress? Well, for example, in the digital area. And there you see now from the sides of the Europeans seeing what's going on, there is the offer to conclud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s, including with Korea. I think therefore there would be an interest of like-minded country to push more in the multilateral direction instead of trying to save what at the end of the day is an old US system of the spike and hope system. Because it's bilateralism and not even every efforts made to network amongst them. I mean, if Korea is concerned, and rightly concerned about the Chinese market, why don't you push more about the trilateral secretariat? You are negotiating for years a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I think an effort here that could help you access to the market. And a general comment, I think, what is economic security all about? Well, to put it it's security trumps economics, and that creates costs. And I think what we are missing in most of the countries is the transparency, who is actually carrying the costs. And at the end of the day, it's the consumer. But I think there should be more thinking about this transparency, because then if you take measures, you have to evaluate what are the effects. And this translates into costs. And is it worth engaging in these costs or not? So I think that's the overarching theme for all the economic security discussion. Thank you, Ambassador Reiter. I think that the resonating theme in this panel is the fight between realist and liberal institutionalists upon the re-establishment of economic, rule-based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erhaps the panelists sitting in this table are more in for the explaining what we are witnessing today, which is the spread of nationalism and unilateralism versus the hopeful vision for the next decade and the following years, that somehow we could re-establish multilateralism by using some minilateralism as a stepping stone to build the fully functioning multilateral economic order again. But I don't know if my panel sitting in this table would agree with me, but please feel free to respond to the questions from the floor, please. 한국말 하셔도 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valuable comments. I do appreciate it. So, well, I think I said that in my presentation, I said that there is some collapse of multilateralism, and I suggested that we should keep talking on the bilateral or like a plurilateral level. But
honestly speaking, I'm a very firm believer of multilateralism, and I don't think that regionalism can be a solution to stumbling multilateralism, and I don't really think that the expansion of RTA or like small group talk can work as a stepping stone to achievement that can be made in multilateralism. But the reason I propose that we may keep on our talk and discussion in regional level or in bilateral level or minilateral level is that when we see what's happening now, right? So, I mean, although I don't really want to be pessimistic, it seems that we wouldn't be able to achieve our goal, what we want to have in multilateral level in a near future. So when I look at the history of GATT for 47 years and the early history of WTO for like a few decades, of course there were challenges, there were crises, but progress was made, evolution was made, but it was not just made for free. I think there is a need for some reform or the need for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the request for that, but at the same time there's a very strong political will that the countries get together to seek to overcome all the challenges and crises. So I think we saw that from our history in like Tokyo round negotiation and even Uruguay round negotiation. But that was unseen in DDA negotiation, and we don't see that in recently, right? So, and I think the U.S. was raised by our moderator as well. But when I see U.S., yes, U.S. is big economy. And they was a leader of free trade, right? And they were actually a founder of currently existing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ut what they're doing now, I cannot answer for that, right? So I don't think U.S. would willingly, actively kill the WTO multilateralism, but I'm pretty sure they don't care where it goes, right? So I think that that's the element that doesn't give very bright picture for me at least. So yes, I do wish that we can all gather together, WTO together, and reform this dispute settlement system, which is also under almost collapsed now because of the paralysis of appellate body. And I do wish we can continue our talk in DGA. Okay, and to build the multilateral rule on this vacuum of the law. But regretfully, I'm not sure whether that can be done in a near future. So that was the reason I proposed the continuance of this talk in smaller level. But yes, if you ask me which I do believe is a better solution, then I would definitely say multilateral approach.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래터리즘 소다자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니래터리즘 소다자 협의체가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는데요. 50여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미국,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주도하는 소다자 협의체가 3분의 2가 훨씬 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다자 협의체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협의체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는 우리가 설명 필요 없이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니래터리즘이 어떠한 다자주의로 가는 스태핑 스톤이 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 보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를 저는 김양희 교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IPF에 들어가 있습니다. IPF에 한국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중에 7개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없는 공급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꿈에 다 동의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효자자 협의체에 있든지 뭐 없든지 간에 우리의 갖고 있는 국익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약간의 뭔가 어떻게 보면 희망적일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쿼드가요. 사자 안보 협의체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안보 협의체라기보다는 일종의 개발 협의체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되는데요.
소다자 협의체가 처음에 어떤 태생되었던 목적과 달리 조금 더 인클루시브하고 지역의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다자주의로 가는 경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어렵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내년에 에이펙 의장국을 맡은 한국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사실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떤 비관론이 상당히 우세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어떤 소다자주의가 어떻게 멀티레터럴리즘을 복원하는 어떤 디딤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 기간 솔직하게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나라든 이렇게 조그만 소다자주의체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더 위험한 징후는 저는 이걸 보호주의의 진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록시피케이션 오브 프로텍셔니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슈퍼파워 간의 어떤 전략적인 라이벌리에 의해서 자꾸 진영화되어가고 블록화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블록화에 들어가는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 블록에 들어가는 거야 저 블록에 들어가는 거야 라는 말 자체를 가급적 안 하는 게 그나마 어떤 세계 질서의 분절화, 파편화를 그나마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의 정치 레짐이나 이런 것들이 중국과 비슷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한국의 젊은이들은 중국에 대한 사실은 어떤 반중 정서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이유에서라도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무조건 척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경제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어떤 보호주의 진영화 속에 우리가 스스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저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결국은 이런 어떤 소다자주의가 난립하는 이런 형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너무 갇히지 말아야 된다라는 쉽지 않은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e comment and question from the floor. In the field of export control, multilateralism is basic. So we accept existing multilateral export control system as a basic frame. However, partly depending on in the area or depending on the items, whether this is satisfying the original principle of multilateral system. In that case, we could discuss with interesting topic with the other delegations. That is our approach. I mean, as I am concerned in the negotiation of export control. That's thank you very much. 네, 이제 더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오늘 논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만족스러운 답을 저희 패널에서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논의의 물꼬를 트고 앞으로 정책 결정자들과 저희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만나서 논의하는 장을 더 만들면서 이 논의가 좀 더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경제 안보 분야에서도 확립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저희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폐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국제법연구원의 정서영 원장님께서 폐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폐회사 하기 전에 오늘 또 회의를 처음부터 주관해 주시고 저희가 새벽 1시 반까지 줌회의를 하면서 회의 준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이신 윤병세 이사장님께 먼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간단한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세 번째 세션 경제안보 세션하고 아침에 이제 플래너리 이 지정학적인 이제 변화에 관한 세션이 굉장히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앞으로 나갈 방향이 이제
잘 이제 잡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작년 말에 제가 이제 이 글로벌 서베이 리포트를 하나 내면서 전 세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근데 바로 오늘 지금 나왔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모두 한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이제 패널에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뒤에 3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경제안보 세션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중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미중 관계 변화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이 세계 질서가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는 그런 큰 이유가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국이 이런 이제 정책으로 나가느냐 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네가 민주공화 관계없이 자기네가 중국을 WTO에 가입시킬 때까지 자기네의 전제는 중국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되면, 번영을 하게 되면 민주화가 될 것이고, 세계 질서에, 하나의 세계 질서에 인테그레이션, 편입이 돼가지고 사실은 국제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실제로 지금 한 이제 WTO 가입 이후에 그 이후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런 기대와는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또 이제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미국을 이제 압도하는 디온이 이제 컴피티터가 되고 있다는 그런 이제 한편으로는 실망과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견지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작년에 그 리포트를 제가 내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제 코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하는 이런 세계 질서에 관한 패권 경쟁 같은 것을 딱 3O로 이제 정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반응 중에. 첫 번째 O는 중국이 너무 오버리치했다. 미국의 그런 패권을 능가할 정도로 단순히 동아시아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그저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치고 이제는 리저널 헤즈모니가 아니라 글로벌 헤즈모니까지 나간 것이 되어서 이제 그것은 오버리치했다 하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다음에 또 룰을 좀 어기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이제 RBIO에 대한 이제 위반을 이제 좀 지적하는 게 하나 첫 번째 O고, 두 번째 O는 이제 미국에 대한 건데 오버리액션이다. 너무 이전 그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좀 프로텍셔니즘 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근데 이것은 이제 WTO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것보다는 과다한 어떤 이런 지적이, 그것이 이제 각 지역을 다 포괄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바로 세 번째 세션에서 나왔던 이제 경제안보 관련된 건데, 너무 이제 지금 그 서방 쪽에서 이 오버 시큐리티라이제이션, 너무 과도한 안보화 이런 이제 얘기가 이제 소위 말해 중국과 중국에 동조하는 나라들의 이제 그런 비판 논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다시 이제 이 디리스킹으로 돌려지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이 스몰 야드 하이 펜스 쪽으로 돌렸는데, 결국은 미국이 얘기하는 스몰 야드는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스몰 야드가 아니라 그건 빅 야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비판을, 결국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민주당 정부에서 USTR 하던 지금 미국 외교협회 그 프로만 회장이 해리스가 될 경우로 상정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고언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작년에 연설했던 그런 뉴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것이 사실은 그게 그 자체가 또 길게 보게 되면은 그 코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만약에 민주당 행정부가 또 집권하게 되면은 그러한 코스트를 염두에 두면서 좀 더 개선을 하라 하는 그런 이제 자체적인 그런 이제 반성도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타협이 되면서 이유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디커플링이 이제 디리스킹과 다변화로 바뀌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뭐 쿼드에서 이제 인클루시브가 이제 인도 중심으로 들어오고,
저희도 이제 국가안보 전략에서 인클루시브를 집어넣고 또 많은 성명에서 이제 인클루시브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이런 미국과 중국의 이런 너무 이게 컨프런테이션이라는 것을 조금 이 중간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약간 좀 같이 좀 이렇게 긴장 수위를 낮추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 결과적으로 작년 11월에 이제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 간의 이제 일종의 가드레일 긴장을 완화시키는 그런 이제 가드레일 같은 것이 이제 약간 합의돼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아까 김양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러한 이제 미중 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이런 다시 리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미니레터럴리즘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니레터럴리즘이라든가 이 플루리레터럴리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에이펙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생길 때 그것을 가입 안 하고 이제 길을 지전하다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이제 호스트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에이펙 우리가 창설할 때 제가 담당 과장을 하면서 이걸 느꼈었는데 에이펙을 창설할 때 아세안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 그때 이 논리가 뭐였냐면은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인데 에이펙이라는 큰 그릇이 생기게 되면 아세안이라는 작은 그릇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그 똑같은 논리를 어디다 적용하냐면은 쿼드 또 이제 IPF 이런 데 또 적용하더라고요. 아세안 쪽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름이 생기게 되면 아세안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아세안 쪽에서 그런 이제 약간의 좀 그 경계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뭐 어떤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EU나 또는 저희 같이 같이 하는 중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미국의 친구이자 또 이제 중국과도 어느 정도 좀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이제 익스트림으로 가지 않으면서 약간의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것이 하나 이제 큰 방향성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뭐 리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뉴 멀티래터럴리즘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좀 이제 앞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에 4년 반 만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 사실 한미일 정상회담 시스템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같은 웨이트로 무게로 비교하는 것은 그 사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3세션에서 나왔던 그런 우려를 우리가 해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우리는 소다저주의를 뭐 많이 하는 것을 기피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한중일도 잘 살리면서 이러한 동심원들이 크고 작은 동심원들이 같이 이제 오버래핑 되면서 우리 국익도 도모하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룰 메이킹하는 그런 프로세스 우리 가담도 하면서 우리의 국익도 챙기고 지역 질서 또 이제 국제 질서 아까 우리가 오늘 주제로 만들었던 이 룰즈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의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 굉장히 많이 배운 그런 하루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병세 이사장님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인태 전략이라는 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교 전략이고 사실 제가 앞에서 저희 세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시작한 인태 지역이 사실은 가장 통합을 한다든지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는 누구나 항상 하는 얘기고 거기에 동북아시아까지 포함을 하면 더더욱 그런 점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두가 같은 지역에 대해서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 여기에는 저희 연구진들이 또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교 문서를 보면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저희들이 국립외교원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곧 있으면 이제 미중 간의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비교에 관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출판이 될 건데 그래서 이슈별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슈의 특성에 따라서 사실은 미중 간의 인식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라는 건 미국에서 시작이
이건 굉장히 미국적인 개념인데 미국에서 시작이 국제정치학에서 보면은 자유주의 기반을 굉장히 두고 있고 거기에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논의들의 바탕을 깔고 있는데 이제 이 지정학이라는 게 또 요즘에 다시 컴백을 하고 있고 지정학은 현실주의의 알이죠. 국제 관계학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그러한 국가 미국에서의 어떤 국가 중심의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떠한 이슈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이렇게 조합을 해놓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논의를 리터러처를 이론적인 리터러처들을 보다 보면 거기는 국가가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만을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국가와 non-state actor들을 같이 놓고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규범 기반으로 만들 거죠. 규범 기반에서 여기서 규범이 단수가 아니라 rul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규범, 거기는 legally binding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프로세스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제도와 거버넌스에 관한 툴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마 이 그 국제법연구원에서 국제법이라고 아까 이사장님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다룬 예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국제정치학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인바이트를 했고 물론 현장에 계시는 김홍균 차관같이 또 오늘 오신 많은 어디언스 분들이 사실은 외교 프랙티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또 학문을 하신 분들도 계셔서 저희들이 통섭적인 그런 접근 방법 하에서 오늘 하루 종일 나름대로 저는 즐겁게 토론을 하고 또 많이 배워가는 그런 날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그런 점들을 동감을 하시면은 저희로서는 몇 달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프로시딩은 나눠드렸는데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에디팅해서 저희들이 파이널 버전을 저희 서울국제법연구원 홈페이지에 곧 올릴 거고 그러면 그걸 좋은 자료로 다시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내년 4학기에 가는데 저희 인태전략 요건 논의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기회가 되면 내년에도 또 다른 좀 멋있는 더 주제를 준비를 해가지고 인태전략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자리를 지켜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이거 오거나이저 수고하신 여기 현장 스태프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그분이시고 그다음에 오늘 스피커로서 활동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방향성 일치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윤병세 장관님, 저희 이사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이경수 대사님께서 또 저희 팀이랑 같이 해서 굉장히 깊이 관여를 하셔서 저희 행사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오늘 준비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